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탈원전 공론화위원회가 신고리 원전 5, 6호기 건설 재개를 결론으로 내놨습니다. 동시에 향후 원전은 축소해야 한다는 결론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정부는 이 결론을 수용했습니다. 야당은 일제히 문 대통령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쓸데없는 공론조사로 시간 비용만 낭비했다는 거죠. 사과. 애초 야당은 공론화를 결론 미리 내놓고 하는 요식행위라고 비판했죠. 그런데 시민들은 정부와 다른 결론을 내놨어요. 요식행위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과는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비난했던 사람들이 해야 하는 거죠. 또 대통령 뜻이라며 마구 밀어붙였던 4대강 자원외교 결과 어떻습니까? 그로 인해 막대한 국고 손실을 국가에 떠넘긴 사람들은 그때 우리도 이런 과정을 거쳤어야 했다고 국민들 앞에 사과를 해야 하는 겁니다. 안철수 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 대선 공약도 탈원전에 신고리 건설 백지화 아니었습니까? 역시 사과는 자신의 공약을 몇 개월 만에 뒤집은 본인이 해야 하는 거죠. 공론화라는 이 절차 큰 박수를 받아 마땅합니다.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다스 누구 겁니까? 누구 겁니까? 자, 저는 이 공론화위원회가 건설 중단을 결론을 낼 줄 알았어요. 네. 아무래도 대통령 공약이었기 때문에요. 네네. 그렇게 전망되는 바도 컸었습니다. 게다가 참 재밌는 것은 이 공론화위원회 발표 이후에 원전 건설, 추가 건설은 중단해야 된다는 여론이 훨씬 높아졌어요. 굉장한 실험이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예, 정말 새롭고 신기한 실험이었는데요. 의미 있는 또 과정이었습니다. 결과를 잠깐 정리해 주세요. 네,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지난 20일에 건설 재개 권고안을 담은 최종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최종 조사 결과에서는 건설 재개가 59.5%, 건설 중단이 40.5%였고요. 그래서 최종 결과는 19%포인트 차이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5, 6호기는 건설을 재개하되 이미 공정이 진행됐으니까 그러나 추가 건설은 하지 말자. 이게 결론이잖아요. 그리고 이 발표 이후에 제가 알기로는 리얼미터 여론조사가 있는데 원래 박빙이었거든요. 건설 재개와 중단이. 탈원전 여론이 훨씬 높아졌어요. 참 예상 못했던 결과입니다. 모든 게. 예. 그리고 이 실험 자체가 가지는 의미가 굉장히 큰 게 그동안 우리가 대의민주주의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동네마다 의원씩 하나 뽑아가지고 나 대신해서 대의해서 법을 만들고 시스템을 운영하는. 이번에는 선출직 하나도 없이 다 스스로 공부하고 다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해서 시민들이 정책을 결정한 거거든요. 이런 제도는 스위스를 직접민주주의라고 하는데 말이 직접민주주의죠. 거기 있는 칸톤이라고 그러죠. 그 주에서 실제 그 광장에 모여가지고 직접 의사결정을 하는 주는 하나밖에 없어요. 이름 갑자기 생각 안 나요. 글라루스인가? 야, 글라루스일 겁니다. 작은 도시인데 1년에 한 번 그것도 광장에 모여서 자기들끼리 투표해가지고 뭘 결정하는 란츠게마인드인가? 오늘 갑자기 아는 척 하려고 그랬더니. 스위스도 직접민주주의라고 흔적이 남아있는 거죠. 흔적이. 실제 이 공론화 제도는 제가 보기에는 세계적으로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 사실 야당 나와서 100명씩 막 밤새 3박 4일 끝장 토론을 한다고 해도 이거 결론 안 나거든요. 절대로. 싸우기만 하지. 그런데 이제 이 400여 명이 길을 제시했고 그게 굉장히 그 결론이 마음에 안 드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도 뭐 건설 중단이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런 과정을 거쳐서 결론이 나면 또 수긍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네, 과정 자체가 굉장히 의미 있는 실험이었습니다. 이런 보완은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400명이 과연 민의를 평균적으로 제대로 반영했는가. 근데 이건 뭐 여론조사 기법이 시간이 지날수록 정교해지잖아요. 그렇게 이제 보완할 문제인 것이고
예. 보통 대통령은 이런 거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이명박 전 대통령한테 4대강 공론화 해서 결정하자 그러면 그걸 했겠어요? 예. 미치겠냐고 그러겠지. 그럼 내가 왜 대통령 했어 그러겠지. 그러니까 이게 결론이 정부하고 다를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제가 보기에는 그 시스템을 도입한 결정은 대담한 결정이었다고 봅니다. 예. 정부는 이 사안만큼은 박수를 받아 마땅하다. 예. 뭐 보수 야당이 반대 이 결론 나고 나서 비판하는 건 이해가 가는 면도 있어요. 원래 무조건 건설하자는 거였으니까. 근데 저는 국민의당이 이걸 비판하는 건 앞뒤가 안 맞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국민의당에서는 안철수 대표가 그 체르노빌 몇 주년 좀 하여튼 몇 주년 그때 잘 가라 핵발전소인가 그런 국민본부가 있어요. 그때 같이 서명도 하고 신고리 건설 백지화 탈원전 본인이 직접 건설 중단돼야 된다고 했었단 말이죠. 국민의 생명 안전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본인이 한 말입니다. 예. 몇 개월 됐다고 이게 갑자기 입장을 바꿉니까? 자, 사과할 대상이 없다. 정부가. 사과는 거꾸로 해야 되죠. 저기들이. 자, 길게 얘기했습니다만은 하여튼 굉장히 의미 있는 절차고 앞으로도 이 절차를 더 보완해서 다른 어떤 갈등 사안에도 적용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도 합니다. 자, 다음 수는요. 네, 지난주에 추명호 전 국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라는 소식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바로 그 다음날 또 다른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있었습니다. 이명박 정부 국정원에서 정치공작을 주도했다라는 혐의로 유성옥 전 심리전단장과 신승균 전 국익전략실장의 구속영장 심사가 있었는데요. 이 두 사람은 구속됐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거는 신 전 실장인데요.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추명호 전 국장의 직속 상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검찰은요. 추명호 전 국장에 대해서 보강 수사 후 영장을 다시 청구하겠다라는 방침입니다. 그 추명호 국장은 왜 구속되지 않았냐. 그때부터 말들이 많았는데 신 실장이 직계다니기도 하고 신 실장은 또 구속됐어요. 네, 그렇죠. 도주 및 증거인멸에 우려가 있다라는 이유 때문에 구속영장이 나왔습니다. 이게 증거인멸의 끝판왕이 국정원이잖아요. 끝판왕이에요. 네. 진술 조작하고 굉장히 뭐 아예 다 없애버리고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정황들이요. 지난 댓글 공작 수사 때도 아예 가짜 사무실을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어제 JTBC가 내용을 보도했었는데요. 네. 검찰이 압수수색한 곳이 아예 가짜 사무실이었다라는 겁니다. 가져간 서류도 가짜였고요. 그러니까 세트를 만들고 세트. 예, 트루먼쇼 같은 장면이죠. 네, 세트 만들어 놓고 그 안에 가짜 서류 잔뜩 박아놓고 캐비넷에도 가짜 서류 집어넣어 놓고 가짜 서류의 내용은 뭐냐. 대북 활동을 한 것처럼 만들어놨다는 그렇죠. 거 아닙니까? 자신들의 활동이 적절했다라는 취지입니다. 네, 그래서 사무실을 통째로 세트로 만든 거 이거는 말이죠. 다른 곳에서는 못하는 겁니다. 상상을. 거기서는 뭐 지우고 없애고 하는 거죠. 여기는 사무실을 새로 지어버린 거 아니에요.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잔뜩 가짜 서류를 만들어 놓고 여기를 압수수색하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검찰이 압수한 모든 서류가 가짜인 거예요. 이제 정말 황당한 일인데요. 다시 수사를 해야 될 정도로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저는 국정원의 핵심 공작 관련자는 구속 수사 없이는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증거인멸의 위험이 없기는 뭐가 없어요. 추명호 국장도 실제 자신의 컴퓨터 뭐 하고 주변에 노트북 다 지우라고 한 거 아닙니까? 네, 또 최근에 드러난 사실인데요.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추명호 전 국장이 사무실의 컴퓨터 10대가 초기화되고요. 노트북 세대는 아예 폐기가 됐다라고 합니다. 국정원을 상대로 국정원의 국장, 뭐 실장 뭐 이런 급을 상대로 해서 핵심 공작을 따지는데 증거인멸의 위험이 없다고 판단한다는 것은 웃기는 소리라고 봅니다. 저는 정말. 네, 특히 이 같은 조치 같은 경우에는 국정원 내부 규정에 따라서 진행됐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국정원의 묵인하에서 이런 증거인멸이 이뤄졌다라는 거죠. 추명호 전 국장요. 특히 추명호 국장만 계속 주목받는 이유는 물론 구속영장이 기각돼서도 하지만 왜 보호받을까? 보호받는다면 만약에 사실은 추명호 국장이 최순실 라인이고 추명호 국장이 우병우 직보했다는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본인이 직보했다는 것도 인정을 하긴 했죠. 예, 오늘 아침 경향신문 보도입니다. 검찰 조사에서 우병우에게 비선 보고했다라고 본인이 직접 인정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최순실 관련 보도는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건 끝까지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누구를 보호하느냐? 왜 최순실을 보호하겠어요?
최순실을 인정하려면 우병우 전 수석이 나와야 되고 우병우 전 수석은 최순실 모른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렇다는 얘기는 우병우, 최순실, 박근혜로 이어지는 국정농단의 핵심 라인을 인정해야 되는 거거든요. 드러나야 되는 거. 결국은 추명호 국장을 보호한다는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 연결되는 그 고리를 보호하는 거다라고 그걸 영장 실질심사 같은 것으로 보호하고 있는 것이다. 그걸 기각심으로써 라고 추론하는 게 자연스럽지 않나 저는 생각합니다만 두 번째 영장도 기각하는지 한번 두고 보죠. 예. 이런 추가적인 사실들이 많이 나오는데 국정원 간부가 증거인멸의 위험이 없다고 하는 건 좀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것이 직업인 곳이에요. 여기는. 예를 들어서 그게 적국을 상대로 하는 거면 그게 잘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공작을 국민들을 상대로 해놓고 그게 드러날 것 같으면 다 없애버리는 그게 직업인 조직하고 거기 국장이 증거인멸의 위험이 없다고 기각을 한다는 건 정말 웃기는 소리라고 봅니다. 가짜 사무실. 예, 추정국장 같은 경우에는 혐의의 타당성, 필요성, 구속영장의 필요성 같은 것이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이유도 있긴 있는데요. 어쨌거나 두 상위의 상급자 두 사람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라는 이유로요. 영장이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남재준 당시 국정원장도 이제 수사 대상이 되겠네요. 직접적인. 네, 그렇죠. 왜냐하면 그때 압수수색 할 때 압수수색 메인 서버 거부한 게 남재준 국정원장이었습니다. 자, 국정원 관련된 소식은 계속 나오고 있고요. 다음 뉴스는요? 네, 자유한국당 관련된 소식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친박 핵심 의원들과 서로 싸우고 있는데요. 서로 물러나라면서 폭로전에 나섰습니다.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가 지난 20일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서청원 최경환 의원에 대해서 탈당 권유 징계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이후에 벌어진 일인데요. 서청원 의원은 어제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홍준표 대표 체제가 종식돼야 된다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성완종 리스트 사건을 꺼내들었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홍 대표가 자신에게 협조를 요청한 일이 있다라고 폭로했습니다. 그러자 홍준표 대표는 또 반박을 했는데요. 오히려 MB정부 때 감형시켜주고 석방시켜주고 사면해준 사람에게 고맙다고 인사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반박한 겁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올 초에 작년 연말부터 새누리당 시절 비대위원장 임명진 목사와 서청원 의원이 유사한 공방을 벌인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첫 공방을 보고 이게 약속 대련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실제 미락설도 나왔죠. 나중에 임명진 위원장이 뭐 국회의장으로 모신다고 했다느니 또는 뭐 친박 의원들에게 일단 탈당계를 내면 나중에 돌려주겠다고 했다든지 뭐 약속 대련의 한계가 난다고 했는데 그러면서 임명진 위원장이 사퇴하면 진짜고 사퇴하지 않으면 약속 대련이라고 했는데 사퇴 안 했어요 아무도. 예. 이번에는 그럼 진짜 결투냐? 그때 척도가 사퇴하느냐 아니냐였다면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척도는 서청원 의원이 홍준표 대표와 관련해서 뭔가 물증을 가지고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예, 녹취록 관련 자료가 있다라는 식의 네. 암시를 했습니다. 근데 그 물증을 내놓는데 나중에 홍준표 대표에게 치명적 타격을 줘서 대표를 물러나게 할 정도다. 그럼 진짜 싸우는 거고요. 예. 내놨는데 별게 아니거나 아니면 안 내놓거나 그러면 약속 대련일 수 있습니다. 네. 이분들은 말이죠. 퍼포먼스의 달인들이기 때문에 예, 그 앞에서 몇 마디 하는 거 가지고 어제 하루 종일 뉴스가 됐던데 그저께도 그것만 가지고는 판단할 수가 없어요. 이분들은 속이 아주 깊은 분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의구심을 걷지 않은 채 예, 지켜보겠습니다. 네, 성완종 리스트 사건은 지금 대법원 판결 앞두고 있는데요. 새로운 증거가 나오게 된다면 또 2심에서 무죄 나온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주목되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뭐 특별한 물증이 아니라 그냥 다 아는 얘기 정도 나오면 약속 대련의 향기를 맡을 수도 있을 것이다. 예. 그런 생각도 합니다, 저는. 자, 뉴스를 한 두세 개 정도밖에 못 다루겠네요. 오늘 네. 좀 일찍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음 뉴스는 뭡니까? 네, 일본 중의원 선거가 치러졌습니다. 출구조사에서 집권 자민당이 압승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출구조사에서 집권 자민당은 전체 절반이 넘는 의석을 확보하며 압승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고요. 또 연립 여당인 공명당과 합하면 개헌 가능한 선까지 육박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북한 미사일 장사 잘하고 있다고 제가 그랬었는데, 예. 그때도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미사일 다 지나갔는데, 아직도 거기 들어가 있으라 그러고, 미사일은 뭐 600km 위에서 날아가서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또, 피신하라고 하고, 예. 장사 잘했죠. 원래 전 세계 극우는 다 이런 식으로 장사해요. 예. 근데 이제 북한 장사의 이 선거가 그 결과다라고 일본 시민들을 한심해 할 수 있는데 우리도 몇십 년간 그래왔어요. 몇십 년간. 예. 공포 마케팅 이러고. 어쨌든 이렇게 되면 이제 전쟁할 수 있는 국가로 가려고 하겠네요. 아베가 원하는 바고 저는 미국도 묵인하고 있다고 봅니다. 예. 네, 헌법의 자위대를 명기하겠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선거 기간 동안 일본이 해왔었습니다. 전쟁할 수 있는 국가가 되고 그렇게 해서 중국을 견제한다. 이게 이제 미국의 생각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다면 진작에 여러 가지 방식의 제어를 했겠죠. 예. 수수방관하고 있는 거죠. 예. 우리한테는 그러니까 좋은 게 아니에요. 전혀. 미국을 그 일방적인 우방으로만 생각할 게 아니라 미국이 동북아에서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어떻게 활용하고 일본은 어떻게 활용하는지 봐야지. 맨날 미국 얘기만 하면 뭐합니까. 예. 자, 다음 뉴스는 또 뭡니까?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북 대응과 관련한 인터뷰를 또 했습니다. 필요한 경우에 대비해서 우리가 얼마나 안전하게 준비되어 있는지 안다면 충격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요. 폭스뉴스 프로그램과 한 인터뷰에서 한 말입니다. 예, 아무 내용 없이 똑같은 말을 계속 한다는 게 충격적이네요. 몇 달째. 이건 리얼리티 프로에서 예고편 보면 항상 뭔가 충격적인 내용이 나올 것 같잖아요. 다음에. 보면 별거 없어요. 똑같은 짓의 반복입니다. 뻥튀기 연속. 예, 말만 바뀌었지. 네, 다음 달 동북아를 이제 드디어 방문하게 되는데요. 이와 앞서서 북핵 위기와 관련된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뭐 충격을 더 이상 안 받으니까 자기가 직접 충격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거 아닙니까? 다음 뉴스는요. 네, 카탈루냐 분리 독립을 둘러싼 스페인 중앙정부와 카탈루냐 자치정부의 갈등이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스페인 총리가 현지 시각으로 21일 긴급 국무회의를 열고 헌법을 발동해서 카탈루냐 자치정부를 해산하고 향후 6개월 내에 선거로 새 지방정부를 구성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엔 중앙정부가 카탈루냐를 직접 통치하게 되는데요. 카탈루냐 자치정부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게 원래 강대국 혹은 강자의 전략이에요. 이게 자치권을 박탈한다고 해버리면 이제부터 카탈루냐는 독립이 아니라 자치권 확보가 전선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카탈루냐 자치정부가 전략적으로 실패했다. 그때 독립선언을 했었어야 돼요. 독립선언을 해놓고 독립선언을 한다고 직접 바로 독립되나요? 안 되는데 전선을 거기서 그었어야지. 이거 뭐 내가 열내고 할 얘기도 아니긴 한데 투표권도 없고. 근데 그랬어야지 최소한 자치권 확대라도 되죠. 예. 이 중앙정부가 계속 겁주고 그러니까 이제 유예한 거 아닙니까? 선언을. 유예하고 났더니 아예 박탈한다고 전선을 밑에다 확 그어버린 거죠. 여기에 이제는 뭐 다시 되돌려 달라고 시위를 해야 될 판이니까 전략적인 완전한 실패죠. 예. 당한 거라고 봅니다. 물론 뭐 다시 국면 전환이 100만 명, 200만 명이 나와서 계속 시위를 하면 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으로서는 뭐 끝났다고 봐야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귀염둥이 MB 인사 올렸습니다. 오늘의 대국민 메시지는 간만에 좋은 말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2017년 TBS 가을 개편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부디 더욱 공정하고 극하고 정직하고 도덕적으로 완벽한 방송으로 거듭나길 바란다. 그런 확신을 저는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참 이 보면 TBS 대견합니다. 이거 다 내가 키운 건데 근데 이거 자꾸만 엉뚱한 데로 가갖고 참 대견한 가운데 한편은 또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이게 왜 이래 됐는지. 이외에 딴 거 있습니까? 바로 나오지. 김어주의 저거 때문에 저거. 이게 다 니 때문에 이 털보야. 이 더러운 털보야. 그거하고 저거 하나만 해도 이제 완전 불감당인데 저거 말도 안 되는데. 그래서 주진우, 안홍구. 이것들 진짜 내 현직에 있을 것 같으면
웬스터 우리 저 학원에 무가 화가 저걸 그냥 한 군데 몰아가 저. 아유 진짜. 예 아무튼 막 국민 여러분 어쩌든 동 우리 TBS 많이 사랑해 주시고 뭐 다스? 다스가 뭐야? 그 뭐야 뭐 연필한 다스야 뭐야? 뭐 BBK? BBK는 알지. 치킨 알지. 양념 반 후라이드 반. 그래 시킬 필요 없다. 후라이드 시킨 다음에 양념 싸주세요. 이렇게 찍어 먹는 건가? 자, 벌써 2달이 됐습니다. 저희가 BBK 다스를 다뤄온 지가. 드디어 이제 거의 모든 국민들이 다스 누굽니까를 알고 있고 개그 프로그램에서도 나왔다고 합니다. 다스 누굽니까? 다스 누굽니까는 저희 방송을 계속 들어오신 분들은 그 답을 알 텐데. 자, 주진우 기자, 안홍구 청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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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목소리로 이제 구분하시고요. 두 분을. 지난 시간에 저희가 본론을 들어가려고 하다가 실패한 이야기를 이어서 오늘 해야 될 것 같아요. 지난주에 이제 본론에 들어가려고 하다가 못 들어간 게 뭐냐면 이미 2007년에 이 사건은 사실은 수사가 됐습니다. 예. 검찰도 도곡동 땅도 수사를 했고 BBK도 수사를 했고 특검까지 했죠. 예. 그런데 결론은 이명박 전 대통령은 아무 상관이 없다. 도곡동 땅은 제3자의 땅이다. 그리고 BBK 주인은 김경준 씨다. 주가 조작은 김경준 씨의 단독 범행이다. 이렇게 결론이 났어요. 결론이 났는데 몇 년 있다가 140억은 다스로 돌아갔습니다. 희한하게도. 이 140억은 BBK에서 나온 돈으로 주가 조작을 옵셔널 벤처스의 주가 조작을 한 다음에 그 돈을 들고 튄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 돈은 BBK에 투자했던 소액 투자자들이 돌려받았어야 되는 것이고 미국의 재판 결과도 그러한데 이 돈이 엉뚱하게 다스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얘기가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오지 못하는 걸 2달 동안 끌어올려서 수면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이제 드디어. 근데 왜 2007년에는 그런 결론이 났을까? 2007년에는 왜 이게 이명박 전 대통령과 무관하고 김경준 씨의 단독 범행으로 결론이 났을까? 그때 무슨 일이 있었나? 이걸 오늘 짚어보려고 한 겁니다. 그 당시의 상황을 저희들이 좀 소환을 해서 봐야 되는데요. 네. 최초에 2007년도에 도곡동 땅을 검찰이 수사를 하고 발표를 할 때 제3자 거라고. 제3자 것이라고 발표를 했죠. 네. 그때만 해도 이명박 씨하고 박근혜 씨가 둘이 그 후보로 경쟁을 할 때입니다. 그렇죠. 2007년에 아주 큰 경쟁이었죠. 당시 도곡동 땅은 김경준 그 김재정 씨 그러니까 네. 그 이명박 처남. 처남 김재정 씨와 이상은 씨 소유로 그 장부상은 그렇게 돼 있었어요. 다스처럼. 예. 똑같이. 등기상은 그렇죠. 예. 예. 그랬는데 그때 검찰이 제3자의 것으로 보인다 하고 제3자는 소환에 응하지 않기 때문에 조사할 수가 없어서 안 했다라고 결론을 내리죠. 네. 그때까지는 상당히 눈치를 본 것 같고요. 네. 그다음 그때 다시 제3자는 이명박이었습니다. 제3자 그다음 이명박. BBK 수사를 하는데 BBK 수사 때는 이명박 씨가 이미 후보로 됐을 때였어요. 네. 그런데 후보로 됐는데 그때 지형상 정치 지형을 보면 그때 한나라당 후보가 거의 대선 후보가 되는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이번 대선하고 맞대였죠. 비슷한 거죠. 예. 민주당의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거 아니냐 했던 것처럼 그때는 한나라당의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거 아니냐. 그랬어요. 사실 그 후보 경선 과정에 한나라당 후보 경선 과정에 이 수사가 시작됐어요. 근데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검찰에서 수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이명박 대통령의 가신의 얘기인데 수사 과정에 너무 세게 몰아쳐서 그 되게 걱정을 하고 대책회의를 매일 했었는데 이명박 대통령이 후보가 되자마자 갑자기 태도가 돌변해서 자기네들도 놀랐다고 합니다. 검찰의 태도가. 네. 예. 그래서 검찰이 그 당시에 BBK 수사 결과를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지금 그 결과 발표문을 보면은 지금 저희들이 그동안에 밝혔고 의심했던 내용들이 다 드러나 있어요. 예를 들면요. 예를 들면은 그 BBK의 그 자금 그 이면 계약으로 BBK가 지금 아까 주 기자가 말씀하셨듯이 다스와 BBK 관계가 예. 어떤 관계냐. 그 다스가 이명박 거면
그 김경준이 주가 조작했는데 어떻게 연관이 돼 있느냐에 대한 의심들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도곡독당이 이명박 전 대통령 거면 BBK가 이명박 전 대통령 거고. 거다라고 지금 BBK가 이명박 전 대통령 거면 주가 조작도 이명박 대통령이 한 거다. 이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런데 거기서 확실한 고리가 하나 나오죠. 그 BBK에서 BBK 그 주식 61만 주를 예. 그 LKE. LKE에다가 매각을 하는데 예. 매각하면서 49억 9,995만 50억에서 5천 원 모자라는 50억에서 수수료 빼고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예, 수수료 빼고 그 50억을 넘겨주는데요. 예. 그게 통장이 그때 통장이 발견됐고 그 돈 간 것이 이명박 씨로 갔다는 것이 그때 검찰에서 밝혔다는 것이 최근 그 대정부 질문을 한 그 김경엽 의원이 밝힌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BBK가 LKE를 에다가 주식을 넘겼기 때문에 그 BBK 주인이 이명박 씨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안 청장님 또 어려워졌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요. BBK 주가 조작 당시에 그 돈, 그 장부 관리를 누가 했느냐. 근데 그 장부 관리는 김백준 씨, 이진영 씨,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들이었어요. 장부 관리원들이었어요. 그분들은 나중에 청와대로 갔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명박 대통령의 통장에서 이 돈 거래가 나왔기 때문에 이 주가 조작에도 상당히 개입했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 돈이 그것도 못 알아듣겠어요. 다시 정리해봐. 제가 정리할게요. 네. 임명계약서가 한 장 있습니다. 이 임명계약서대로면 주인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에요. 그렇죠. 근데 검찰은 이 임명계약서에 찍힌 인감도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인감도장과 다르다고 이 계약서를 가짜라고 한 겁니다. 아니요. 근데 검찰이 예. 이 이면 계약서가 진짜인 줄 알았어요. 물론 그리고 아는데 인감 도장도 진짜인 줄 알았어요. 통장도 그때 아니, 진짜라고 그러니까 했어. 내 말은 뭐냐면 진짜인 줄 알았죠. 알았는데 검찰 발표가 다르다고 발표를 하면서 털어준 거라는 거죠. 제 말은.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 셋이 각자 다 다른 얘기를 하는데 제가 하는 얘기가 같은 맞네요. 얘기예요. 같은 얘기. 제가 하는 얘기가 아주 제일 이해하기 쉬운 겁니다. 임명계약서 한 장이 있어요. 이 임명계약서가 맞기만 하다면 BBK는 이명박 전 대통령 겁니다. 김경준이 한국에 들어오면서 입국하면서 이 BBK는 저기 이명박과 내가 공동으로 설립한 거고 BBK 주가 조작도 이명박이 했다 이 얘기를 하면서 자기를 증명해 줄 서류가 있다. 이게 이면 계약서다. 이러면서 맞습니다. 계약서를 들고 왔어요. 흔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면 계약서의 내용 자세히 알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다. 그들끼리 복잡한 계약이기 때문에 알 필요가 없고 핵심은 뭐냐? 이게 맞으면 주인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예? 더 핵심은 검찰이 그 사실을 이미 그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알고 있었는지 모르고 있었는지는 이제 수사를 해봐야 되는데 우리는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근데 검찰은 도장이 다르다고 가짜라고 해버린 겁니다. 근데 김경준 씨의 나중에 주장은 무슨 소리냐. 그때 도장이 2개가 있었다. 2개가 있었는데 그중에 하나하고 다르다고 결론을 낸 것이다. 네. 나중에 얘기를 하죠. 근데 검찰이 이 이면 계약서가 진본이라는 걸 알고 그 또 하나의 도장이 이게 진품 그러니까 이명박 거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김경준의 진술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김경준이 자기가 거짓말을 했다고 진술을 바꾸게 함으로써 이 이면 계약서를 덮을 수 있었습니다. 또 이게 무슨 얘기인지 다 자기들은 잘 아는 내용이니까 앞뒤를 빼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이게 뭐냐면 이제 임명계약서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정말 핵심인 겁니다. 이게 그 임명계약서의 내용을 아실 필요가 없고 정말 관심이 있으시면 찾아보시면 되는데 찾아서 보셔도 잘 몰라요. 무슨 말인지. 핵심은 이거 이명박 거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핵심은. 그런데 이걸 검찰은 가짜라고 했단 말이죠. 도장이 위조라고. 그런데 그것만으로 부족하고 김경준 씨 입으로 스스로 가짜라고 말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검찰이 압박을 하고 김경준 씨가 나중에 왜냐하면 안 그러면은 누나하고 부인을 괴롭힌다고 본인의 주장이에요. 김경준 씨 주장. 그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법정에 가서도 이거 내가 조작한 거라고 말을 합니다. 나중에. 그래서 그 BBK 메모가 나오죠. 검찰은 이명박을 두려워해요.
그 저를 이렇게 이명박 이름을 빼주고 내가 거짓말을 했다고 하면 3년에서 5년으로 낮춰주겠다. 그리고 누나들과 부인들도 다 괴롭히지 않겠다. 부인들은 누굽니까? 죄송합니다. 부인은 괴롭히지 않겠다는 그런 그 BBK 메모를 치정극을 만들고 그래. 네, 메모를 공개하면서 조용히 좀 해. 네, 공개하면서 이 그 BBK 메모가 공개되면서 BBK 특검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임명 계약서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그렇습니다. 예. 계약서 이거 하나 믿고 온 거예요. 김경준 씨는. 네. 봐라. 여기에 내가 증거가 있다고. 근데 이 임명 계약서 내용대로 돼 있어요. 실제 돈이 그렇습니다. 넘어갔으니까. 네. 근데 이 도장이 가짜라고 하면서 이걸 털어버린 거죠. 도장이 가짜면. 자, 또 하나가 있죠. 이때 들어간 돈이 LKE로 들어간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 발표문을 잘 봐야 되는데 우리가 좀 발표문 공부를 다시 또 해야 됩니다. 공부를 할 필요는 없어요. 설명을 하시고 제가 정리할게요. 이제 그만할래요. 발표문을 보면 네. 그 190억 원이 이렇게 발표문에 나와 있습니다. 9억 그중 190억 중에 9억 원은 LKE를 만드는 김경준의 자본금으로 들어갔다고 돼 있습니다. 네. 이게 또 190억 돈 주체가 누굽니까? 저희들이 제3자 땅판동 아닙니까? 제3자 제3자 이명박 선생. 그렇죠. 근데 그게 LKE를 만드는 김경준의 자본금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181억 원은 또 친절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발표문에. 181억 원은 마프와 AM 파파스 등 외국에 가서 이 주가 조작을 하는 데 쓰였다고. 검은 머리 외국인 그러니까 네. 김경준이 BBK에서 옵셔널 벤처스에서 이제 투자를 받았다는 외국인들. 그렇죠. 네. 그래서 이 LKE를 통해 복잡해 가지고 주시겠어요. 외국에 나가서 주가 조작을 하는데 쓰였다고 검찰 발표문에 그걸 실어놓고 있어요. 예. 이것만 자세히 보면 예. 수사가 필요가 없는 것이죠, 사실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아는 청장님 말씀하신 거는 제3자가 주인인 190억이 예. 우리가 이제 주가 조작했다 하는데 그 주가 조작을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돈이. 그렇습니다. 예. 그 돈이 어디서 났느냐? LKE라고 하는 회사에서 나왔고 또 돈은 마프나 엠파파스라고 하는 소위 역의 펀드인데 역의 펀드인데 이 역의 펀드를 통해서 이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해외에 있는 펀드를 통해 가지고 주가 조작을 했단 말이죠. 예. 근데 그 돈이 어디서 났느냐? 이 제3자 돈이에요, 다. 그렇습니다. 제3자가 주가 조작을 했다고 검찰 발표에 돼 있는 거예요. 네. 그런 제3자 셈이죠. 이명박 선생. 핵심은 제3자가 마프고 LK이고 다 통해서 주가 조작을 했다라고 검찰 수사 발표문에 있는데 그때 그거를 못 알아먹는 거죠. 복잡해서. 그때 아무도 당시에. 몰랐습니다. 지금. 예. 그때 당시에는 복잡해서 못 알아듣는 거고 일부러 복잡하게 했죠. 검찰은 그 당시에 그 부분은 거짓말이 아니에요. 다만 그 제3자 주인이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 의심됨 이 얘기가 빠진 거죠. 예. 그렇죠. 빠진 거지. 그래서 검찰 수사 발표대로만 그대로 따라가면 주가 조작을 제3자로 했으니 제3자를 잡아라.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당시 검찰 발표문대로 하면. 그래서 제가 어제 유수 공장 나온다고 제가 그동안에 제 책에까지 실어놓고도 자세히 보지 않았던 내용을 새로 검토를 해보니까 답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예. 당시 검찰 수사 저는 그때 그거 알았는데 수사 발표에는 수사 발표문에 내용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따로 했기 때문에 제3자가 누군지 밝히지 않고 그다음에 LK이고 뭐 AM 파파스고 역의 펀드 잔뜩 나오고 그다음에 이게 다 분리해서 해놨거든요. 발표를. 그렇습니다. 이 검찰 수사 발표를 다 정리하면 도곡동 땅을 판 돈으로 주가 조작을 했답니다. 그렇습니다. 예. 도곡동 땅을 판 돈으로 주가 조작을 했다. 그러니까 도곡동 땅 주인이 주가 조작을 한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 김경준 씨는 그 주가 조작을 통해서 증권거래법 위반으로 8년간 수감 생활을 했고요. 네. 그 여기에 이제 이명박 씨 이 사실이 맞다면 이명박 씨 경우에는 공직자윤리법 위반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수사 발표문에 이제 적시를 했는데 이 내용이 내용 속에 다 들어 있어요, 사실은. 그 검찰도 상당히 곤욕스러웠을 거 아닌가 제가 볼 때는. 검찰이 빠져나가는 방식은 복잡하게 만든 겁니다. 그 좋은 머리로 복잡하게 꼬우고 풀어줬죠. 뭐. 그리고 굉장히 또 재밌는 건 검찰이 얼마나 털어주려고 노력을 했냐면 당시 이제 BBK 정관을 보면 정관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 당시 후보
당시 이명박 기준으로는 이명박 후보가 결정하지 못하면 결정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회사가 정관상 BBK는 이명박 전 대통령 겁니다. 정관을 보면. 근데 검찰이 뭐라고 그러냐면 김경준 씨가 자기 마음대로 바꾼 거라고. 아니 자기 마음대로 자기 회사를 남의 회사로 바꾼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렇게 왜냐하면 정관은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정관은 등록이 돼 있으니까. 근데 정관에 보면 이거 이명박 씨 거네? 이렇게 결론이 날 정관인데 검찰이 뭐라고 그러냐면 김경준 씨가 임의로 바꾸었다. 네. 그러니까 내 회사를 남의 회사로 바꿔준 거예요. 그렇게 검찰이 해 주었습니다. 당시에. 또 있죠 또. 소위 이제 LKE는 빠져나갈 수가 없이 이 주가 조작에 동원된 회사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LKE. 그러자 검찰은 김경준 씨 주장입니다. 검찰은 LKE는 빼줄게라고 김경준 씨한테 제안을 했다고 해요. 그렇죠. 네. 그때 당시에 아마 수사검사가 김기동 검사로 알려져 있고요. 그 당시에 했던 말이기 때문에 이게 신빙성이 굉장히 높아요. 네. 김경주 씨는 한국말을 하지만 서툴러요. 그리고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누나하고 상의합니다. 네. 김기동 검사의 전화로 누나한테 전화를 해요. 누나, 검사가 이거 빼달래. 검사가 뭐 해달래. 어떻게 해야 돼? 그걸 물어보면 에리카 김이 이렇게 상의를 합니다. 제가 그 전화 목소리를 직접 들었어요. 그때 나온 내용이 뭐냐면 검찰이 LKE는 빼준대. 네. 김경준 씨는 좋아했던 거예요. 빼준다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빼주면 야 이거 빼주면 너한테 빼주면 너 좋잖아. 그래 너 네. 죄도 줄어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합니다. 그때 김기동 검사가 그 김경준 씨가 누나한테 하는 얘기가 뭐라면 검사가 너무 잘해줘 형이라고 부르래. 그래서 김기동을 극찬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목소리를 듣고 너무 놀랐습니다. 왜 빼줬냐? LKE를 김경준 씨 혐의에서 빼준 이유는 LKE는 주가 조작에 직접 동원됐거든요. 그리고 이명박하고 직접 관련이 있기 때문에 네. 이걸 수사하면 이명박을 빼줄 수가 없는 거예요. 도곡동 땅을 판돈해서 바로 LKE로 들어갔거든요. 말씀하셨듯이 9억이. 그러니까 LKE를 안 빼주면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빼줄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빼줘버린 거예요. 이렇게 해서 친절하게 하였다 검찰이. 그 내용을 그 김경준 씨가 SNS에 올린 내용을 잠깐 소개를 하면요. 네. 김기동 검사가 말하기를 어제 가슴이 너무 뛰어 한잠도 못 잤다. 우리가 MB를 기소해도 대통령으로 당선될 것이다. 그런 검찰은 죽는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면 반대편에서 난리가 날 것이다. 내가 다 했다고 해라. 그럼 검찰이 너를 지키겠다. 이렇게 했다는 것을 검찰이 너를 지키겠다. 놀라운 논리 아닙니까? 예. 근데 이제 잡혀 있고 검찰에만 둘러싸여 있고 당시 검찰이 소위 이제 어떻게 이명박 전 후보를 털어주느냐의 관점에서 사안을 봤으니까 김경준 씨를 갖고 놀았던 거죠. 그렇죠. 네. 네. 갖고 놀았던 것이고 그렇게 해서 LKE는 또 빠집니다. 예. LKE가 빠지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과 직접 고리가 또 빠지는 거죠. 여기서.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도장도 아까 말씀드렸고 또 뭐 정관 같은 건 정말 웃기는 얘기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게 정말 남의 자기 회사를 심지어는 그 당시에 잉크제트를 썼는데 프린트기를 예. 레이저 프린터밖에 없었다 이렇게 하면서까지도 덮어줍니다. 그 검찰이 상당히 노력했던 정황이 보입니다. 이게 LK나 BBK나 다 같은 회사인 것이 경리가 한 사람이었고 사무실도 같았고 네. 다 한 계좌에서 나온 돈이에요. 근데 이걸 그렇습니다. 분리해서 빼주는 겁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격리였어요. 수십 년 동안. 그러니까요. 아니 생각해 보면 명함 있지 않습니까? 명함. 예. 그 이장춘 전 대사. 이장춘 대사가 외교관을 해서 그런지 모든 걸 메모하고 했던 분이었던 거죠. 그래서 김백준 씨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명함을 받았던 거를 몇 날 몇 시에 어디서 뭐 먹으면서 이게 다 기록돼 있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들고 와서 나 영포 빌딩 가서 이거 받았어라고 네네. 이제 어느 날 들고 나왔죠. 네, 브로셔에도 맨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이 회장이라고 나와 있고 그다음에 김백준이 부사장이라고 나와 있고 그다음에 LK도 다 들어있고 다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사진도 많이 나왔어요. 예. 그리고 저희들이 계속 다스는 누구 겁니까라고 묻고 있는데 그 다스의
그 문제는 공직자윤리법 위반 문제가 걸려 있거든요. 그 당시 공직자윤리법 위반 문제를 보는 관점에서 그 다스가 누구 거냐를 보기 위해서 세 가지를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데 납입 자본의 출처입니다. 누가 그걸 했냐. 그다음 두 번째는 배당과 경영 수익을 누구한테 기속됐느냐. 납입 자본 배당과 경영 너무 어려워요. 그다음 투자 결정을 할 때 예. 그 투자 의사 주체가 누구냐. 투자 결정을 하는 주체가 누구냐. 그렇죠. 예. 이것까지 이 투자 결과 발표문에 다 있어요. 예. 그 보면은 너무나 말이 안 되는 걸로 했는데 그때만 해도 이걸 사람들이 아무 문제 너무나 없이 말이 했어요. 안 되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거 말이 안 되는 이야기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잠깐 설명하면 안 돼. 지금 이 안 돼. 잠깐 설명하면 다음 주까지 가요. 그래요. 30초 버전으로. 다음 이 전체가 다 보면 예. 한마디로 누가 했는 것이 다 보이는데 그걸 다 듣고 있어요. 아니 검찰은 모를 수가 없지 않습니까? 다 알죠. 검찰은 알았죠. 수사를 다 했죠. 어떻게 덮어주냐의 문제였다고 지금에 와서 보면 그때 검찰 수사의 발표는 어떻게 이걸 덮어줄까의 관점에서 노력하였다라고 봐야 정말 됩니다. 어렵게 그렇습니다. 정말 노력해서 덮었죠. 한 가지만 말씀 더 드리면 이 그 김재정 씨와 이상은 씨가 그 당시에 이 다스 대부기공 그 당시 이름 다스를 만들 수 있는 돈이 없었어요. 첫째. 회사를 무슨 돈으로 만들었냐 했을 때 이 두 분이 답을 못했습니다. 그렇죠. 그때 당시에. 예. 6억 돈이 없었으니까요. 6억 4억 19억씩 들어가 30억으로 자본금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이 두 분이 돈이 없었어요. 그리고 일부 자본금이 있던 그 후지기공이라고 일본 회사인 걸로 추정이 되는데 그 회사 주식 지분을 다 넘겨받아 가지고 이 회사가 완성이 되거든요. 그 후지기공 자금을 인수하는 자금도 이상은 씨는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은 씨하고 김재정 씨가 그 회사는 내 겁니다 주장하려면 그 회사를 세운 돈을 내가 이렇게 냈어요 그래야 라고 되죠. 해야 하는데 그거를 입증을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다스의 주인이 누구냐도 두 사람을 주인으로 하려면 두 사람이 이런 돈으로 만들었어라고 검찰이 발표해야 되는데 두 사람은 그걸 입증 못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곡동 땅도 제3자의 것이고 도곡동 땅 주인이 BBK 주인 다스의 주인이고 계속 연결되는 겁니다. 다스의 주인 BBK 주인이고 그 사람이 또 주가족의 주범이다. 그래 도곡동 땅하고 연결되는 걸 막기 위해서 검찰이 어떻게 풀어주냐 하면 이 돈 190억은 납품업체에 대한 대금을 받은 거다. 이렇게 합니다. 납품대금. 납품대금. 그럼 그 원가는 누가 주고 다 하는 것인지 이 돈은 190억이 가버리면 납품대금 팔아가지고 받은 이익은 얼마 안 되지만 실제 돈이 또 원료 사는데 들어가는 돈은 줘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 190억이 전부 다 납품대금이라고 검찰이 이 풀어주죠 또. 회계 지식이 부족해서 오는 하나의 좀 해프닝 아닌가 싶은데요. 아니 뭐 부족한 게 아니라요. 다 알고 덮은 거죠 일부러. 일반인들의 회계 지식이 부족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말했겠죠. 예. 뭐 그렇게 봐야 되겠죠. 어제 이제 다스가 아니라 이명박 내부자한테 또 연락이 왔는데 다스는 누구 거냐에 중요한 근거 중에 하나가 이명박 대통령이 차를 살 때 개동 현대에 있는 그 대리점 큰 대리점에서 샀는데 그 모든 돈을 다스에서 냈고 생활비와 다른 자금들도 다스에서 가져다 썼답니다. 그렇게 최신 버전의 증언이 또 하나 있고요. 예. 이 증언들은 저희가 그러니까 이건 과거에 밝혀진 거고요. 예. 지금 한참 모으고 있고 아직 다 공개하지 않은 것은 최근에 나온 증언들이거든요. 최근에 나온 증언들은 저희 또 모아서 한번 정리할 텐데 그리고 나서 그 검찰들은 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사람은 김홍일 차장검사였는데요. 승진했죠. 그리고 그 밑에 최재경, 김기동을 비롯한 10명의 검사들은 BBK 검사들은 승승장구했습니다. 이명박 정권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다 했고요. 박근혜 정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재경 그때 당시 민정수석을 잠깐 했죠. 네. 근데 막판에 박근혜 정부에서 민정수석을 했죠. 이 BBK 검사 10명하고 저하고 소송을 했는데 제가 원고 피고 관계로 자주 만났어요. 사석에서도 보긴 했는데 이 사람들이 대법관한테 탄원서도 보냈어요. 주진우 빨리 구속시켜. 네, 그렇죠. 당시 빨리 처벌하라고. 네, 참. 김홍일 중수부장을 비롯한 이 10명의 검사들은
굉장히 승승장구하고 지금도 거의 대부분 요직에 남아 있습니다. 김홍일 검사는 나중에 중수부장, 중수부장 대단한 거죠. 네. 중수부장까지 됐고. 하고 그 옷을 벗었는데 최재경 검사도 옷을 벗었는데 나머지 분들은 뭐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때가 이제 언제냐면은 나는 꼼수다라는 그렇죠. 팟캐스트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갑자기 이 BBK 검사 9분이 대법관에게 탄원서를 보냈습니다. 빨리 좀 처벌하라고. 그때 에리카 김도 편지를 보냈어요. 주진우가 나쁜 놈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갑자기 잘 지내다가 나쁜 놈은 나쁜 놈이죠. 아니요 누나 그분들 동생 입장에서 나쁜 놈이지. 누나 그러면. 동생 하다가 갑자기 입장을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통합에 관한 뉴스가 최근에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내일 이 문제 짚어볼 텐데요. 오늘은 먼저 통합에 반대하는 입장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당 이상돈 의원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입니다. 네, 의원님 저희 스튜디오에 한번 나와주세요. 네, 네 시간 봐서 나와주겠습니다. 직접 나오시면 빵빵 터질 것 같습니다. 네. 자, 우선 먼저 이걸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통합에 반대하는 의원으로 먼저 모셨는데 반대하시는 거 맞죠? 저는요, 반대가 예. 애당초 불가능하기 때문에 터무니없는 거라 해서 반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대할 가치도 없는데 반대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미 일주일 전에 인터뷰에 이 통합은 가능성은 제로라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미 뭐 물 건너간 걸 보이지 않습니까? 네. 불가능하다고 보시는 거군요. 예. 네네. 네, 가능은 한데 반대가 아니라 안 될 일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우선. 네, 그렇습니다. 네. 예. 동아일보가에서 보도한 것 같은데 개개인 의원들에게 전화 통화해서 찬성하는 분이 18분, 반대하는 분이 11분, 나머지 유보 이렇게 나왔던데 현재로는 여하간 찬성하시는 분이 더 많은 거 아닙니까? 당내? 근데요, 그게 답변할 때 네. 몇몇 의원들이 상당수 의원들이 좀 조건을 달고 또한 이렇게 뭐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이런 식으로 말한 분들이 거기 찬성으로 돼 있어서 지금 뭐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벌써 5, 6명 정도 의원들이 잘못 알려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 한 5명 정도 되는 분들은 다 좀 다성급 중진급이죠. 네. 그러니까 이 찬성도 조건부 찬성이 10명밖에 안 되는 겁니다. 현재는 그렇군요. 네. 조건부 찬성이었는데 잘못 알려줬고 이제 그분들도 입장을 좀 그렇죠. 바꿨다. 뭐 그것도 하나의 가능할 수 있겠다. 뭐 그 정도 얘기한 것을 갖다가 그러니까 그 신문에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좀 분리해서 부풀려 쓴 거라고 봐야죠. 네. 동아일보 보도는 그렇고요. 그러면 그 이전에 조선일보 보도로 이제 국민의당이 통합을 하면 지지율이 상당히 높다. 비밀 여론조사를 했다라고 해서 논란이 됐는데 혹시 이 여론조사는 알고 계셨습니까? 그건 사전에 우리 아는 사람 아무도 없었죠. 그러니까 국민정책연구원에서 국민 세금으로 쓸데없는 여론조사 한 건데, 그것도 그런 여론조사 하게 되면 질문이 좀 이렇게 원하는 방향으로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나온 거 의미 없다고 봅니다. 네. 어떤 의미 없다. 혹시 이 여론조사가 소속 의원들 모르게 진행됐다는 것에 대해서 내부 비판은 없나요? 상당히 격앙되게 생각하는 의원들이 많이 있죠. 특히 좀 정치를 오래 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거 이제 대단히 잘못됐다 이렇게 보고 있죠. 네. 그래서 뭐 혹시 안철수 대표에 대한 비판 얘기는 없습니까? 관련해서? 어저께 정동영 의원, 천정배 의원, 유성엽 의원들이 굉장히 강도 높은 비난을 했죠. 그리고 사실 그리고 무엇보다 유승민 전 대표죠. 유승민 의원이 우리 당으로과 합칠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원래 생각도 없었고 그 가운데 있는 주호영 거기 원내대표가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니까 그냥 마지못해 뭐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다 이렇게 좀 얘기했던 게 커진 것 같고요. 그리고 주호영 원내대표는 원래 친 MB 아닙니까? 그렇죠. 친이에서 친박을 갈아탄 사람이고 또 요번에 또 뭐 한국당하고 합당하다 그러다가 대당과 또 국민의당하고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는 사람 아닙니까? 거기에 뭐 좀 양쪽에서 그 페이스에
말려서 이렇게 커진 것 같습니다. 유승민 의원이 그 중도 보수 통합 의지를 밝히는 것도 그냥 주호영 의원의 이야기에 예를 들어서 탈당하려는 의원들을 잡으려고 한 것이다. 이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뭐 그런 면도 있겠고요. 예. 또 이제 유승민 의원의 입장에서는 그게 자기의 그 정치적 입지죠. 안보는 보수고 경제는 진보, 따뜻한 보수, 개혁 보수. 그러니까 그런 자신의 정치적 소신을 그냥 재확인한 거죠. 그리고 우리 당 이 구성원들의 대부분하고 유승민 의원 그리고 그 주변의 몇 사람들하고서는 저는 이렇게 어울리기가 힘들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또한 저는 유승민 의원이나 그 주변 사람들이 안철수 대표를 어떻게 보는가 하는 것도 제가 대충 압니다. 그래요? 어떻게 봅니까? 유승민 의원이? 그 무엇보다 그 생각이 없지 않습니까? 오락가락 아닙니까? 사드 반대 앞장섰다가 드랑간 또 뭐 대선 다가오니까 사드 찬성하고 대북 제재해야 된다고 해서 그 지난번 TV 토론 때 그거에서 유승민 당시 후보가 안철수 후보가 그냥 작사를 내지 않았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그런 거 보면 그거 다 알죠. 그리고 유승민 의원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 사회과학을 공부한 사람이고, 그러니까 지식의 깊이가 있는 사람이죠. 네. 예. 그러면 유승민 의원은 그렇게 사회과학 공부하고 지식이 깊이가 있는데 안철수 대표는 그렇지 않다고 유승민 의원이 생각하신다고 보시는 겁니까? 네, 좀 다른 길을 걸어온 사람이고, 예. 그래서 이제 정치적인 어떤 판단, 방향성에 대해서는 유승민 의원이 그렇게 안철수 의원을 자신과 비슷하다든가 같다든가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그 주변으로부터? 그 저자에서 더 이상 언급을 하지 않고 저는 솔직히 배경이 거기 있는 주변 사람들하고 좀 알지 않습니까? 네. 왜 이렇게 웃어요? 예. 사석에서 나눈 이야기는 하실 수 없는데 유승민 의원이 안철수 대표를 그렇게 높게 평가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요지는. 그건 우리 TV 토론 때 보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안철수 당시 후보 한마디도 못했잖아요, 반론을. 쩔쩔맸잖아요. 네. 그래서 대선은 끝나버렸죠. 네. 그만 좀 웃어요. 네. 그만 좀 괴롭히십시오 하는 유명한 어디도 그때 나왔죠. 예. 네. 그러면 바른정당은 지금 사실 예를 들어서 통합이 진행되면 원내 교섭 단체를 유지할 수 있으니까 바른정당은 그리고 또 이제 탈당하려는 분들에게 그 국민의당과도 통합의 가능성이 있나 이렇게 이제 다시 한번 제고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국민의당에서 통합을 찬성하시는 분들은 어떤 이득을 얻을 수 있어서 찬성하시는 걸까요? 그걸 알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 40명이 그대로 있고 바른정당에서 의원이 한 10명 오면 50명 되고 그렇게 하면 시너지 효과가 난다고 생각하는데 아마 내분 때문에 같이 공멸할 겁니다. 그럼 저는 그런 일이 안 생긴다 보고 그리고 정당은 좀 있는 사람들이 스펙트럼이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바른정당 합치면 이건 정당이 아닙니다. 이건 그런 어쩌게 철학이 없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이게 이런 걸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난번 대선에서 나왔던 반문 연대 또는 비문 연대 그것을 연상시키지 않습니까? 저는 그 대단히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유승민 의원이 지향하는 개혁 보수는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것을 좀 참으면은 다음번 총선에서는 상당한 세력을 구축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유승민 의원이 그냥 지금 당장 어렵다고 해서 그냥 섞어지게 하는 식으로 국민의당하고 합치면은 본인의 정치 생명은 저는 희망이 없다고 봅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유승민 의원이 그렇게 아둔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둔한 사람.
아닙니다. 그 국민의당 내부에서 원외위원장 일괄 사퇴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게 아마도 이제 바른정당과 통화하자면 원외위원장 자리가 비어 있어서 그렇게 진행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원외위원장 일괄 사퇴 문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아니, 지금 제게 어저께 뭐 토론회 했는데 굉장히 반대하는 위원장들의 목소리가 훨씬 크고 당당했다 그러죠. 그리고 지금 그 시도당 위원장에서 서울, 부산, 경남 빼고 뭐 다 그만뒀다 뭐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우리가요 좀 서울, 경기, 부산, 경남하고 뭐 호남은 물론 우리가 제일 강하고 하고서는 그 외에는 조직 자체가 굉장히 미비합니다. 그래서 원외위원장 숫자가 중요한 게 숫자도 정확히 누가 사퇴하는지 밝히지도 않아요. 하고 사실상 그 시도당이 그렇게 당원도 별로 없고 존재 의미가 좀 취약한 데서 사퇴를 낸 것 같아요. 그리고 당원이 많고 당원 조직이 있는 위원장들은 다 사퇴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보면은 그런 것도 대단히 잘못된 거죠. 그럴 이유가 없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어떻습니까? 사실 이제 정계 개편이 이제 있을 수밖에 없는 국면으로 가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바른정당은 몇 분이 될지 혹 시기가 언제일지 문제지 탈당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요. 그러면 국민의당도 내부적으로 좀 요동치지 않겠습니까? 국민의당 내부에 특히 호남계 의원들은 지금 안철수 대표의 드라이브에 반발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민주당으로 뭐랄까요 돌아가거나 통합하거나 이런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그럴 가능성도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게 평치풍파 아닙니까? 멀쩡하게 당이 분란에 빠졌는데 그 책임은 무엇보다 안철수 대표와 그 주변에 안철수 쪽 인사라는데 뭐 누군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비판과 그런 격앙된 반대가 있죠. 그래서 아마 국감이 끝나게 되면은 아마 상당한 의원들이 안철수 체제를 더 이상 갈 수가 없다. 안철수에 갈 수가 없다. 뭐 이런 목소리가 분출될 것으로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거 그냥 멀쩡한 당원 갖다 분란에 빠뜨린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럼 국감 끝나고 나면 안철수 대표 체제를 청산하고 비대위로 가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주장까지도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내부 분위기가. 그럴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제 그리고 지금 안 대표 측에 대해서 반대를 분명히 했던 의원 보면은 다들 무게감이 있는 의원들 아닙니까요? 다선 의원들이죠. 그리고 이미 숫자도 이미 그 통합에 대한 반대 의사를 갖고 있는 의원들이 40에서 20을 훌쩍 넘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번에 멀쩡한 당에 그야말로 파문만 일으킨 거고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마지막 질문인데요.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할 텐데 만약에 그렇게 친한 게 안철수 대표를 중심으로 한 분들과 그리고 이제 그런 통합이나 이런 논의 자체가 말이 안 된다. 당에 피해를 끼쳤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속 논란이 커지면 같이 하기 힘들어질 수도 있는데 그 경우 의원님은 비례대표라서 탈당도 못 하시지 않습니까? 아니 제가 왜 탈당을 합니까요? 저는 그 다수가 당을 지키자는 건데. 예. 무슨 탈당 같은 얘기를 합니까? 아니 지금 이게 사실이요. 네. 평상시에는 선거를 앞둔 게 평상시에는 의원이 원내가 중요한 겁니다. 평상시 선거 임박해서 이제 원내 원내 후보한테 그렇죠. 지금 다수가 주류가 우리 국민의당은 그대로 지키고 가서 지방선거는 어차피 좀 야3당이 다 어려운 거고 그리고 이제 총선까지 간다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 그 탈당을 하면 다른 사람이 탈당을 해야죠. 왜 이렇게 원래 당을 지키겠다는 사람이 탈당을 합니다. 그건 좀 엉뚱한 질문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네. 요즘 현안이라 연결한 김에 네. 지금은 적폐청산 대 정치보복 프레임 있지 않습니까? 여기 대해서 네. 간단하게 논평해 주신다면요. 저는요, 뭐 적폐청산이라는 그 어감이 좀 강하죠. 네. 그러나 저는 이게 개혁, 그리고 지난 이명박 박근혜 시절에 있었던 9년에 있었던 그 엄청난 독선과 오만에 년 국정 파탄, 그 철저하게 바로잡아야 됩니다. 책임지어야 되고 심판해야만 됩니다. 저는 그러기 위해서 민주당이 국회 원내 과반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저는 뭐 특별한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의당도 좀 반대할 수 있지만은 그 큰 흐름, 개혁이라는 큰 흐름, 구정권에서 잘못된 것을 심판하고 바로잡고 책임을 지운다는 거기는 저는 같이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 정부에서 필요한 것은 저는 개혁연대라고 그럴게요.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국민의당 이상돈 의원이었습니다. 내일은 통합에 찬성하는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아랍에미레이트 UAE 원전 수출에 대한 홍보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게 아니었다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정책위 수석 부의장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뭐가 문제입니까? 따져주십시오. 예, 이게 두 가지죠. 하나는 원전 수출에 대한 과대 포장인 거고요. 예. 두 번째는 이명박 정부 시절에 맺었던 계약이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추가로 악화되는 겁니다. 즉, 그 전에 맺었던 계약도 확정된 게 아니라 이후에 그 UA 측에 휘둘리면서 그 계약이 악화되면서 사실상 빚 좋은 개살구에 머무른 거 아니냐 이런 우려입니다. 원래 안 좋았는데 더 악화됐고 그리고 과대 포장됐다. 우선 과대 포장은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요. 예, 뭐 잘 아시다시피 2011년, 12년 그 당시에 그 1차 계약이 2012년에 이루어지는데 예. 2011년, 12년 당시에 이명박 정부에서 대대적으로 선전했던 게 아랍에미레이트 원전 수출 아닙니까? 예. 그 한국형 원전 수출 해가지고 뭐 마치 황금알을 낳는 거위처럼 예. 그 당시 선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그 발표 내용을 보면 한국형 원전 4기를 지어주면서 총 계약이 우리 돈 한 21조 원 당시 환율에 따르면 186억 달러다 해서 굉장히 큰 돈을 이익을 벌 수 있다고 하면서 당시 수익률을 한 16% 목표 수익률을 제시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새로운 우리나라의 수출 산업이라고 하면서 지금도 칭고리 오리코기 중단과 관련돼서 원전 수출 얘기를 계속 하지 않습니까? 그 재개를 지지했던 측에서요. 근데 사실은 이 원전 수출 과정에서 이런 이익이 부풀려졌고 또 다른 측면에서 즉 이 사고나 또는 관리 운영에 대한 책임 이후에 우리가 부담해야 될 그 어떤 관리 책임에 대한 리스크에 대해서는 전혀 알려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렇게 그것까지 다 계산하면 수익률이 얼마나 됩니까? 16%가 아니라? 이거는 뭐 좀 더 따져봐야 되는데, 예. 그 2016년에 박근혜 정부에서 이제 새롭게 계약을 확정짓습니다. 예. 그때 확정짓는데 당초 16%였던 것이 10.5%로 조정됩니다. 아, 그때 이미. 예. 네네. 근데 이 아부다비 정부에서는 9%를 요구했는데 10.5%로 했는데 이것은 좀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우리가 보면 해외 사업에서 기준 수익률 산출 모델 IPP 원자력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자료에 따르면 그게 기준 수익률이 9.52%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보다 약간 1% 높은 겁니다. 즉 아부다비 정부에 요구한 9%는 그보다 낮은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거의 마지노선으로 10.5%를 했는데 이조차도 우리가 관리 운영에 따른 책임을 지다 보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죠. 실제로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양 당사장 엔액 측과 한전 측이 계약을 하면서 몇 가지 독소 조항이 들어갔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독소 조항이죠. 계약이 어떤 굉장히 불리하게 독소 조항입니까? 예, 크게 한 5가지 정도 지적을 할 수 있는데요. 예. 하나는 지분 비율이 변동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2년 당시에는 우리 지분 비율이 한전이 18%, 엔액이 82%였거든요. 예. 그래서 추가 자본 납입 시 초과 가능해서 우리가 예를 들면 추가 자본이 증자를 할 때 네. 한전도 같이 해서 이 18%를 유지하거나 더 지분을 높일 수 있는데 네.
2016년에는 한전 지분 한도를 18%로 상한을 했습니다. 예. 그걸 넘어설 수 없고 이후에 증자에 따라서는 도리어 추가 사업주 영입을 하게 되면 증자를 하게 되거나 엔액이 할 수 있으면 18%에서 줄어들게 되는 거죠, 지분요. 아하. 그렇게 되면 이후에 수익률도 줄어들 수 있죠. 18%에 따른 수익률이 10.5%고 이렇게 우리가 설정해 놨기 때문에 만약에 그 지분율이 줄어들면 수익도 줄어들게 되죠. 그러면은 UA 측에서 증자를 자체적으로 하고 그럴 경우에 우리가 따라갈 수 없게 돼 있다는 거죠, 지금. 그렇죠. 증자를. 우리는 추가 투자를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맥시멈이 18%고 거기서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증자하게 되니까. 그다음에 콜옵션 문제도요. 원래는 우리가 풋옵션이라고 해서 그 콜옵션이 이제 풋옵션 가게 했는데 콜옵션 할 때 이게 이제 어떤 이게 좀 복잡한 건데 예. 엔액이 콜옵션과 풋옵션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예. 근데 그러니까 일정 가격이 됐을 때 사고 팔 수 있는 권한이거든요. 예. 그 시간 기준 시점에서 그때 10% 프리미엄이 있는데 이 10% 프리미엄이 없어졌습니다. 아, 프리미엄 그냥 없었다. 예, 프리미엄 그러니까 추가 가격, 그러니까 기준 가격에서 10% 예를 들면 뭐 주당 1,000원에 팔게 되면 거기에 10%를 얹을 수 있는 그 프리미엄이 우리 한전 측에 있었는데 그게 없어졌던 거고요. 16년에는. 권리가 있었는데 권리가 없어졌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10%의 이익이 없어진 거죠. 사고 팔 때. 그다음에 이 법이 앞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분쟁이 과거에는 런던에서 영국법에 따라 이루어지는 게 예. 아부다비에서 UA법을 하게 돼 있습니다. 아하. 그렇게 되면 굉장히 우리한테 불리하게 되는 거죠. 그렇겠네요. 예, 제3국에서 하던 것을 이제는 UAE에서 들어가서 재판을 받아야 된다.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있습니까? 그리고 많이 있습니다. 이게 주권 면책 포기 조항이라는 게 있어가지고요. 예. 원래 어떤 사고가 발생하면 UAE 측도 정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예. 주권 면책을 해주게 됩니다. 그걸 삭제합니다. 그래가지고 앞으로 UAE 정부는 이게 책임을 안 지게 되는 주권국가에서 책임을 면책받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원전에 사고가 났어요. 지금 원전의 소유권은 82%가 UAE 정부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80% 정도는 그 UAE 정부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UAE 정부는 책임을 지지 않게 된다고요? 아니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 사업자들은 책임을 집니다. 엔액이라고요. 예. 엔액은 책임을 지는데 82%하고 우리 한전이 18% 책임을 지는데 예. 아시다시피 원전 사고의 경우에는 큰 사고로 번질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국가 책임도 같이 포함해야 사업자들의 부담이 줄어드는데 국가 포함 책임이 빠지기 때문에 아하. 이 엔액과 한전의 책임으로 돌아가게 돼 있고 특히 UAE 같은 경우는 이제 국제 원자력 협정에 가입을 할 예정이지만 인근의 사우디나 카타르 등 같은 나라는 가입하지 않고 있거든요. 아하. 이런 국가에는 이 보상 한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한 배상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사고가 났을 경우에 그렇습니다. 이게 원전이라는 사고의 특성상 국가 책임도 있어야 되는데 이걸 배제했기 때문에 순수하게 그렇습니다. 거기 참여한 상업 자본들만 배상을 해야 되는데 주변국까지 하면은 엄청난 숫자 금액이 될 수도 있다. 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또 하나 문제는 이제 지체보상금인데요. 네. 이 준공 지원에 따른 이제 지체보상을 해야 되는 겁니다. 네네. 하루에 60만 불인데 예. 2012년 우리가 당초 투자안에 따르면 한전 지분 투자 시 면제 조항이 있었는데 이 조항이 삭제됩니다. 2016년에는. 아하. 그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 당초 예상은 금년 말에 준공 예정이었는데 예. 현재는 하반기까지 지금 준공 자체가 좀 불투명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체상금이 불가피한 상황인데 하루에 60만 불이면 7억이죠. 월 한 1,800만 달러 되죠. 예. 하루에 3개월만 7억이고. 돼도 4,800만 불이고 6개월이면 거의 1억 불에 달합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엄청난 금액이네요. 물론 한전 측은 이 준공이 늦어진 이유가 UAE의 원자력 규제 기관인 FANR의 승인 허가 때문이라고 하면서 이제 UAE하고 그랜드 파트너십을 맺으면 지상금 면제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불확실한 거죠. 계획서상으로는 이게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요. 그러면은 이명박 정부 때는 이 계약 내용이 확정되지 않았는데 확정된 것처럼 얘기를 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협상을 계속해서 박근혜 정부 들에서 확정을 하긴 했는데 이때는 애초에 이명박 정부 때 확정되지 않은 사항은 이렇게 될 거라고 얘기했던 게 사실은 바뀌고 나쁜 조건들이 들어갔다는 거죠.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당시 보면 한전 이사회에서 2016년 당시에 매우 우려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이사들이
이 투자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어요. 심지어 우리 잘 아시는 조정혁 전 의원 있지 않습니까? 예. 새누리당 의원이죠. 예. 이분도 이 우려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자원 투자에 대한 여러 가지 걱정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 많은 우려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습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뭐 운영을 60년이었나요? 50년인가요? 뭐 네. 그렇게 운영을 굉장히 긴 시간 동안 하게 되고 그 기간 동안 계속해서 수익을 얻게 되고 등등등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운영 기간은 어떻습니까? 운영권. 이 운영권도 우리가 당초 아는 거하고는 좀 다른 거죠. 당초에 우리가 그 장기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것도 완공주기 이제 5년 후 예. 완공되고 나면은 이제 5년 후에 매 3년마다 우리가 풋옵션 권리를 가진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마다 다시 그 연장되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그 긴 기간 동안 보장을 받은 게 아니라. 예, 60년 보장은 아닙니다. 그렇군요. 그럼 실제로는 한 10여 년이 될 수도 있겠군요.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한 뭐 10년 이내가 될 수 있는 거고 한 20년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풋옵션 권리를 그쪽 NX 측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수익이 좋다고 판단하면 NX 측이 그 아까 얘기한 제가 풋옵션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거를 사들일 수 있는 겁니다. 그 주식을요. 한전 측의 주식을. 예. 근데 당초에는 10% 프리미엄이 있었는데 그게 없어져 버린 거죠. 알겠습니다. 무슨 문제인지는 알겠고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듣고요. 한번 나오셔가지고 신구리 원전 건설 재개가 결정됐지 않습니까? 이 사안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뭐 탈원전 정책 전반에 대해서는 설명을 한번 드릴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정책위 수석 부의장이었습니다. 예. 국감에서 나온 내용이었죠.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편집장이셨고 지금 편집위원이시고 인문결 연구소 아직 홈페이지도 없는 연구소의 소장님 임상훈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안경을 하시고 또 돋보기를 또 하시고. 예, 공부 많이 한 사람은 안경을 2개나 써야 돼서요. 예, 하나 갖고 안 보이네요. 그 안경 아래쪽에 돋보기 돼 있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왜? 예,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하려면은 정확하게 맞추려 좀 비싸요,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더 싸서. 그렇죠. 아래쪽은 돋보기로 된 알들은 비싸더라고요. 예, 그 좋은 걸로 하려면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예, 거기까지는 그래서 싼 걸로 그냥 2개로 겹치는 게 쌉니다. 자, 인문결 연구소에 회원 많아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경을 2개나 끼고 나오셨네요. 자, 중의원 선거를 다루실 거라고 제가 예, 일본에서 어제 그 중의원 선거가 있었죠. 중의원이라 하면 이제 그 하원에 해당되는 그 선거인데 우리나라에서도 관심이 많이 높았었죠. 그렇죠. 아베가 어떻게 될 거냐. 네, 그 결과를 잠깐 말씀드리면요. 아직 정확하게 모든 것이 종료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사히 신문의 발표를 보면은 현재까지 자민당과 공명당의 연합 정권 312석을 얻었다. 312석이면 개헌 가능한 숫자 아닙니까? 그렇죠. 3분의 2를 넘어선 거죠. 드디어 개헌하겠네요. 그렇게 나왔고 그다음에 요미우리 신문의 경우는 312석을 넘지는 않은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309석이 됐다. 그래요? 근데 309석이면 사실상 뭐 310석에 한 석 부족한데. 그러니까요. 310이죠 숫자가. 그런데 한 명 땡겨오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자민당 단독으로 이미 과반은 넘어선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고요. 과반은 단독으로 넘어섰고 그다음에 공명당과 연립정권이 이제 합하면은 아까 이제 말씀드린 그 수치가 나오는데 근데 이제 3분의 2석이 왜 중요하냐? 그 개헌 가능 그렇죠. 선이 전쟁 가능한 국가. 그렇죠. 거기까지 이제 갈 수 있는 선이 3분의 2 선이죠. 그게 310석인데 그 조건으로 따지자면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312, 309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미 개헌에 찬성하고 있는 그러니까 야당 중에서도 개헌에 찬성하고 있는 야당들이 또 있거든요. 희망의 당이라든가 희망의 당. 예. 그 사실 야당이지만 사실상 그 우파 정당입니다. 더 극우죠. 극우 정당입니다. 그다음에 유신당 역시 마찬가지로 개헌에 찬성하고 있는 정당인데 그 이 희망의 당이 지금 49석이 나오는 것으로 두 언론사가 동일하게 49석이나요? 네.
야. 근데 원래는 더 나올 것이라고 예상이 됐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걸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그런데 이제 제1야당 자리를 놓고 경합을 벌였던 입헌민주당이 54석으로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은 제1야당이 될 가능성이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높아진 거죠. 어쨌든 근데 이제 그 개헌이 가능한 3분의 2석을 넘으려는 그러니까는 310석을 넘기 위해서는 아까 말한 그 숫자에다가 이 희망당 49석 그다음에 유신당 10석 합치면 이미 훨씬 넘어선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아베 총리 입장에서는 복도 이런 복이 있을까요? 희망의 당은 우리로 치면은 친박당 정도 되는 거죠. 네, 친박당.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있는데 친박당이 또 생겨서 근데 그 친박당이 한 40석 50석 얻었다 이렇게 그렇죠. 생각하시면 되는 정도의 극우 정당인데 이게 저는 아베 전략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더 극우가 생김으로 해서 자신이 마치 중도처럼 보이는 효과를 거두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예. 충분히 가능성이 같은 있죠. 편이에요, 같은 편. 예. 네, 사실은. 사실상은 같은 편입니다. 다만 이제 그러니까 우파 안에서 경쟁을 벌였었는데 그러니까는 고이케 유리코 도쿄도 도지사 사실상 한때는 아베 총리를 위협할 수 있는 혹은 차기 주자로 이렇게 우리 내세울 수 있는 그렇게 됐었습니다만은 결국은 그 실험에 실패를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은 아까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것이 뭐였냐면은 사실상 54석이 나올 것이다. 아니면 더 넘을 수도 있다. 이제 이렇게 해서인데 49석이 나왔거든 지금. 그거는 뭐냐면은 이 희망의 당이 다른 그러니까 좌파의 그 의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어요. 근데 어떻게 된 거냐면은 민진당이라고 있었잖아요. 네. 민진당에서 사실상 야당인데 민진당 의원들이 상당수가 그러니까 민진당 지도부에서 이미 이번에 출전을 포기하고 좌파 의원들로 하여금 희망의 당에 알아서 그냥 연합 단일 후보로 만들어서 나가라 이렇게 사실상 포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전략적으로 야당이 대실패를 한 건데 거기에 반발해서 입헌민주당이 이제 만들어진 그 정당인데 그러니까 이번에 새로 만들어진 정당이에요. 이번 10월 초인가 9월 말에. 근데 희망의 당도 만든 지 얼마 안 된.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입헌민주당이 단숨에 지금 제1야당으로 섰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봤을 때 몇 달 전에 프랑스 선거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사실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치를 할 때 명분으로는 어떤 대의 명분 굉장히 중요한 그런 거죠. 현실적으로는 표가 중요하다 이렇게 하는데 국민들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도 야당으로서 명분을 잃으면은 단순히 표를 쫓아서 이렇게 따라가다가는 지금 일본 선거처럼 이번에 민진당처럼 바로 망한다. 지난 프랑스 대선 때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프랑스 총선 때 죄송합니다. 네. 총선 때도 그랬던 것이 사회당이 바로 표를 위한 어떤 노선 변경 이런 전략을 썼다가 완전히 좌파로 유권자를 다 뺏겼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러면서 이게 더 좌파가 더 커지는 그런 효과가 나왔었는데 자기 정체성을 지켜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그렇죠. 거죠. 예.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나저나 저는 사실 일본이 오랫동안 사실상의 일당 독재에 가까운 국가지 않습니까? 네. 몇십 년입니까 이미 전후에. 그렇죠. 예. 잠깐 민주당 한번 했다가 망하고. 네. 그래서 국가를 자기들 뜻대로 보수 색깔을 유지하는 노하우가 오랫동안 발전해 왔어요. 그래서 우리 일베가 일본에서 모델을 따온 것이라고 보여지는 일본의 혐한 단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혐한 단체도 소위 이제 일본의 보수 정치인과 결탁해서 일본의 보수 분위기를 만들어내는데 기여했다라고 하는 게 일본의 소위 탐사 보도를 하는 언론인들 사실 탐사 보도가 일본이 약해요. 약한데 그중에 그런 걸 꾸준히 주장하는 기자들이 있습니다. 언론들이. 네. 마찬가지로 이제 새로운 당들 희망의 당이 뭐고 아베가 자꾸 극우라고 공격을 중국으로부터 받고 또 한국으로부터 받다 보니까
자기보다 더 오른쪽의 세력을 은근히 키워주는 경향이 있어요. 혹은 크는 걸 방치하거나 일정 수준에서 다시 통제하는데 그러므로 해서 자신들이 정말 중간에 있는 것 같은 착시 효과를 불러일으키는 전략을 구사하는 가운데 이런 자잘한 정당들이 그래 봐야 얼마 안 되거든요. 몇십 석. 네. 그러니까 일종의 그 안전판 스폰지를 이제 깔아놓고 그 위에서 뛴다 이제 이 말씀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당들이 뭐 예를 들어 희망당이 뭐 40석 50석 하고 뭐 제1당 나오고 해봐야 그래봐야 100석도 안 되고 다. 네네. 그 아베가 장기 집권하는 데는 오히려 도움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거 봐 내가 이렇게 중립적이야 혹은 뭐 이런 극단적인 세력하고는 다르게 내가 역시 중도 정도 되는 거야라고 하면 실제로는 극우인데. 그렇죠. 극우에 극우가 나와가지고 그런 네. 효과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게 아니죠. 맞습니다. 그 아베 총리가 실질적으로 몇 년 전에도 이제 사실 그렇게 극우를 경계하는 그런 아주 전략적인 그런 목소리를 냈었죠. 자기가 극우면서. 공장장 말씀이 적절한 것 같아요. 그 아베 총리의 전략으로서는 이 이상 뭐 그러니까요. 바랄 게 없는 이렇게 거죠. 되면 일본 국민들한테는 아베는 좀 합리적이고 중도적이구나 그렇죠. 이런 이미지 각인 효과가 생기는 거죠. 착시를 불러일으키는 거죠. 실제는 그건데. 네. 그렇게 되면서 이제 사실 뭐 이제 그 한 2020년까지는 탄탄대로가 열렸다 이렇게 보시면 최장기입니다. 일본 역사상. 네. 최장기. 그렇게 됩니다. 이 참 그 여러 가지 그 사이에 그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었잖아요. 예. 돌불이 걸려 넘어지고 사학 스캔들 뭐. 스캔들 있었고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 역시 그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 일본의 이 지리멸렬한 야권 그다음에 이제 최근 아까 말씀드린 그런 그 전략적인 대실패 이거는 전략이라고 할 것은 대의명분 국민들이 그렇게 호락호락 그렇게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 그런 걸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이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뭐 거의 뭐 이제 황제급의 지금 뭐 그 지위에 시진핑하고 거의 비슷하게 황제급이 됐죠. 이 한반도를 둘러싸고 양쪽에서 거의 황제 같은 근데 이런 거를 두고 그 우리 국내 일각에서는 굉장히 우려스러운 그런 목소리가 나오더라고요. 네. 스트롱맨밖에 없다. 사강님 전부 뭐 트럼프 뭐 시진핑 아베 저기 푸틴 전부 다 근데 그 안에서 우리 뭐 너무 이게 뭐 약한 거 아니야. 근데 저는 그 반대로 봅니다. 사실 아까 우리 공장장님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하시는 것도 제가 들었는데 이번에 우리 그 원전 관련해서 국민들하고 이제 토론을 하는 소위 말해서 우리 수구의 민주주의라고 말을 하죠. 네. 심의 민주주의라고도 하고 이게 지난 그 작년 그 촛불 혁명에 이어서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아주 굉장히 큰 실험이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데 개인적으로는. 네. 예. 이게 과거에는 우리나라가 경제는 세계를 앞서가는데 정치는 뒤따라간다 이런 소리를 들었었는데 이제는 반대가 거꾸로 됐어요. 경제는 커피캣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남이 만들어 놓으면 그 뒤따라가는 이런 형국이라면은 어느새부턴가 정치가 전 세계가 주목하는 건 새로운 민주주의의 직접 민주주의 실험장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수구의 민주주의 같은 경우도 이미 각 언론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조선일보 같은 경우도 국민 이성 예. 동아일보도 집단지성이라는 말을 쓰면서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그 호평을 이렇게 내놨다는 거죠. 사실은 저는 그렇게까지 기대 안 했었거든요. 근데 네. 과정도 매끄러웠지만 결론도 누가 찬성하든 반대하든 상관없이 그렇죠. 이거는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할 수밖에 없을 정도의 결론도 깔끔하게 나왔고. 맞습니다. 예, 이 정도면은 제가 보기에는 다른 나라에서 모델로 배우러 올 것 같고. 그럼요. 예. 제도를 조금 더 보완하고. 네. 예를 들어서 여론조사 기법이 계속 발전하고 고도화됐듯이 조금 더 정교하게 의견을 받아들일 방법이 없을까. 보완해 나가서 이 정도면은 웬만한 어려운 거는 다 이걸 통해서도 해결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그 주변의 국가들에 있어서의 어떤 그 한 개인의 리더에 의해서 끌어가는 그 장기 집권 이건 20세기 모델이죠. 20세기 중에서도 후진 국가 모델인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거꾸로 가고 있는 그런 주변에 맞서서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거 굉장히 탄탄한 민주주의의 어떤 그 길로 들어서고 있다. 그런 모델을 현 정부 문재인 정권이 잘 만들어내고 있다. 저는 그래서 갑자기 국뽕이란 말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었잖아요. 근데 이건 새로운 의미에서의 국뽕인데 이거는 굉장히 자랑스러운 어떤 그 새로운 현상이죠. 리더에 의한 국뽕이 리더를 따라가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내는 거. 예. 이거 제가 보기에는 해외 정치학자들이나 이거 주목하기 시작하면 큰 뉴스거리가 될 거예요. 네, 해외에서도. 그럼요. 네. 해외에서도 이런 거 안 해요. 그렇죠. 이거 굉장히 드문 예예요. 이런 거는 전 세계적으로도. 자, 소장님. 네.
가입자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덕분에 많아질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였습니다. 임상훈 편집위원이었습니다. 안녕. 저는 그 시스템을 도입한 결정은 대담한 결정이었다고 봅니다. 예. 정부는 이 사안만큼은 박수를 받아 마땅하다. 예. 뭐 보수 야당이 반대 이 결론 나고 나서 비판하는 건 이해가 가는 면도 있어요. 원래 무조건 건설하자는 거였으니까. 근데 저는 국민의당이 이걸 비판하는 건 앞뒤가 안 맞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국민의당에서는 안철수 대표가 그 체르노빌 몇 주년이었죠? 하여튼 몇 주년 그때 잘 가라 핵발전소인가? 그런 국민본부가 있어요. 그때 같이 서명도 하고 신고리 건설 백지화 탈원전 본인이 직접 건설 중단돼야 된다고 했었단 말이죠. 국민의 생명 안전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본인이 한 말입니다. 예. 몇 개월 됐다고 이게 갑자기 입장을 바꿉니까? 자, 사과할 대상이 없다. 정부가. 사과는 거꾸로 해야 되죠. 저기들이. 자, 길게 얘기했습니다만은 하여튼 굉장히 의미 있는 절차고 앞으로도 이 절차를 더 보완해서 다른 어떤 갈등 사안에도 적용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도 합니다. 자, 다음 수는요. 네, 지난주에 추명호 전 국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라는 소식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바로 그 다음날 또 다른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있었습니다. 이명박 정부 국정원에서 정치 공작을 주도했다라는 혐의로 유성옥 전 심리전단장과 신승균 전 국익전략실장의 구속영장 심사가 있었는데요. 이 두 사람은 구속됐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거는 신 전 실장인데요.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추명호 전 국장의 직속 상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검찰은요. 추명호 전 국장에 대해서 보강 수사 후 영장을 다시 청구하겠다라는 방침입니다. 그 추명호 국장은 왜 구속되지 않았냐. 그때부터 말들이 많았는데 신 실장이 직계라이기도 하고 신 실장은 또 구속됐어요. 네, 그렇죠. 도주 및 증거인멸에 우려가 있다라는 이유 때문에 구속영장이 나왔습니다. 증거인멸의 끝판왕이 국정원이잖아요. 끝판왕이에요. 네. 진술 조작하고 굉장히 아예 다 없애버리고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정황들이요. 지난 댓글 공작 수사 때도 아예 가짜 사무실을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어제 JTBC가 내용을 보도했었는데요. 네. 검찰이 압수수색한 곳이 아예 가짜 사무실이었다라는 겁니다. 가져간 서류도 가짜였고요. 그러니까 세트를 만들고 세트. 예, 트루먼쇼 같은 장면이죠. 네, 세트 만들어 놓고 그 안에 가짜 서류 잔뜩 박아놓고 캐비넷에도 가짜 서류 집어넣어 놓고 가짜 서류의 내용은 뭐냐? 대북 활동을 한 것처럼 만들어놨다는 그렇죠. 거 아닙니까? 자신들의 활동이 적절했다라는 취지입니다. 네, 그래서 사무실을 통째로 세트로 만든 거 이거는 말이죠. 다른 곳에서는 못하는 겁니다. 상상을. 거기서는 지우고 없애고 하는 거죠. 여기는 사무실을 새로 지어버린 거 아니에요.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잔뜩 가짜 서류를 만들어 놓고 여기를 압수수색하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검찰이 압수한 모든 서류가 가짜인 거예요. 정말 황당한 일인데요. 다시 수사를 해야 될 정도로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저는 국정원의 핵심 공작 관련자는 구속 수사 없이는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증거인멸의 위험이 없기는 뭐가 없어요. 추명호 국장도 실제 자신의 컴퓨터 하고 주변에 노트북 다 지우라고 한 거 아닙니까? 네, 또 최근에 드러난 사실인데요.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추명호 전 국장이 사무실의 컴퓨터 10대가 초기화되고요. 노트북 세대는 아예 폐기가 됐다라고 합니다. 국정원을 상대로 국정원의 국장, 실장 이런 급을 상대로 해서 핵심 공작을 따지는데 증거인멸의 위험이 없다고 판단한다는 것은 웃기는 소리라고 봅니다. 저는 정말. 네, 특히 이 같은 조치 같은 경우에는 국정원 내부 규정에 따라서 진행됐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국정원의 묵인 하에서 이런 증거인멸이 이뤄졌다라는 거죠. 추명호 전 국장요. 특히 추명호 국장만 계속 주목받는 이유는 물론 구속영장이 기각돼서도 하지만 왜 보호받을까? 보호받는다면 만약에 사실은 추명호 국장이 최순실 라인이고 추명호 국장이 우병우 직보했다는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본인이 직보했다는 것도 인정을 하긴 했죠. 예, 오늘 아침 경향신문 보도입니다. 검찰 조사에서 우병우에게 비선 보고했다라고 본인이 직접 인정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최순실 관련 보도는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건 끝까지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누구를 보호하느냐? 왜 최순실을 보호하겠어요? 최순실을 인정하려면 우병우 전 수석이 나와야 되고 우병우 전 수석은 최순실 모른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렇다는 얘기는 우병우, 최순실, 박근혜로 이어지는 국정농단의 핵심 라인을 인정해야 되는 거거든요. 드러나야 되는 거.
결국은 추명호 국장을 보호한다는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 연결되는 그 고리를 보호하는 거다라고 그걸 영장 실질심사 같은 것으로 보호하고 있는 것이다. 그걸 기각심으로써 라고 추론하는 게 자연스럽지 않나 저는 생각합니다만 두 번째 영장도 기각하는 점 두고 보죠. 예. 이런 추가적인 사실들이 많이 나오는데 국정원 간부가 증거인멸의 위험이 없다고 하는 건 좀 말이 안 된다고. 그 일방적인 우방으로만 생각할 게 아니라 미국이 동북아에서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어떻게 활용하고 일본은 어떻게 활용하는지 봐야지. 맨날 미국 얘기만 하면 뭐합니까. 예. 자, 다음 뉴스는 또 뭡니까?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북 대응과 관련한 인터뷰를 또 했습니다. 필요한 경우에 대비해서 우리가 얼마나 안전하게 준비되어 있는지 안다면 충격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요. 폭스뉴스 프로그램과 한 인터뷰에서 한 말입니다. 예, 아무 내용 없이 똑같은 말을 계속 한다는 게 충격적이네요. 몇 달째. 이건 리얼리티 프로에서 예고편 보면 항상 뭐 충격적인 내용이 나올 것 같잖아요. 다음에. 보면 별거 없어요. 똑같은 짓의 반복입니다. 뻥튀기 연속. 예, 말만 바뀌었지. 네, 다음 달 동북아를 이제 드디어 방문하게 되는데요. 이와 앞서서 북핵 위기와 관련된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뭐 충격을 더 이상 안 받으니까 자기가 직접 충격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거 아닙니까? 다음 뉴스는요? 네, 카탈루냐 분리 독립을 둘러싼 스페인 중앙정부와 카탈루냐 자치정부의 갈등이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스페인 총리가 현지 시각으로 21일 긴급 국무회의를 열고 헌법을 발동해서 카탈루냐 자치정부를 해산하고 향후 6개월 내에 선거로 새 지방정부를 구성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엔 중앙정부가 카탈루냐를 직접 통치하게 되는데요. 카탈루냐 자치정부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게 원래 강대국 혹은 강자의 전략이에요. 이게 자치권을 박탈한다고 해버리면 이제부터 카탈루냐는 독립이 아니라 자치권 확보가 전선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카탈루냐 자치정부가 전략적으로 실패했다. 그때 독립선언을 했었어야 돼요. 독립선언을 해놓고 독립선언을 한다고 직접 바로 독립되나요? 안 되는데 전선을 거기서 그었어야지. 이거 뭐 내가 열내고 할 얘기도 아니긴 한데 투표권도 없고. 근데 그랬어야지 최소한 자치권 확대라도 되죠. 예. 이 중앙정부가 계속 겹주고 그러니까 이제 유예한 거 아닙니까 선언을. 유예하고 났더니 아예 박탈한다고 전선 밑에다 확 그어버린 거죠. 여기에 이제는 뭐 다시 되돌려 달라고 시위를 해야 될 판이니까 전략적인 완전한 실패죠. 예. 당한 거라고 봅니다. 물론 뭐 다시 국면 전환이 100만 명, 200만 명이 나와서 계속 시위를 하면 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으로서는 뭐 끝났다고 봐야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귀염둥이 MB 인사 올렸습니다. 오늘의 대국민 메시지는 간만에 좋은 말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2017년 TBS 가을 개편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부디 더욱 공정하고 극하고 정직하고 도덕적으로 완벽한 방송으로 거듭나길 바란다. 그런 확신을 저는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참 보면 TBS 대견합니다. 이거 다 내가 키운 건데 근데 이거 자꾸만 엉뚱한 데로 가갖고 참 대견한 가운데 한편은 또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이게 왜 이래 됐는지. 이외에 딴 거 있습니까? 바로 나오지 김어주의 저거 때문에 저거. 이게 다 니 때문에 이 털보야 이 더러운 털보야. 그거하고 저거 하나만 해도 이제 완전 불감당인데 저거 말도 안 되는데. 그래서 주진우, 안홍구 이것들 진짜 내 현직에 있을 때 같으면 저 왼스토리 저 학원에 무가 화가 저걸 그냥 한 군데 몰아가 아유 진짜. 아무튼 국민 여러분 어쩌든 동 우리 TBS 많이 사랑해 주시고 다스? 다스가 뭐야? 그 연필한 다스야 뭐야? BBK? BBK는 알지. 치킨 알지. 양념 반 후라이드 반. 그래 시킬 필요 없다. 후라이드 시킨 다음에 양념 싸주세요. 이렇게 찍어 먹는 건가? 자, 벌써 2달이 됐습니다. 저희가 BBK 다스를 다뤄온 지가.
드디어 이제 거의 모든 국민들이 다스는 누굽니까를 알고 있고 개그 프로그램에서도 나왔다고 합니다. 다스는 누굽니까? 다스는 누구 겁니까는 저희 방송을 계속 들어오신 분들은 그 답을 알 텐데. 자, 주진우 기자, 안홍구 청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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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목소리로 이제 구분하시고요. 두 분을. 지난 시간에 저희가 본론을 들어가려고 하다가 실패한 이야기를 이어서 오늘 해야 될 것 같아요. 지난주에 이제 본론에 들어가려고 하다가 못 들어간 게 뭐냐면 이미 2007년에 이 사건은 사실은 수사가 됐습니다. 예. 검찰도 도곡동 땅도 수사를 했고 BBK도 수사를 했고 특검까지 했죠. 예. 그런데 결론은 이명박 전 대통령은 아무 상관이 없다. 도곡동 땅은 제3자의 땅이다. 그리고 BBK 주인은 김경준 씨다. 주가 조작은 김경준 씨의 단독 범행이다. 이렇게 결론이 났어요. 결론이 났는데 몇 년 있다가 140억은 다스로 돌아갔습니다. 희한하게도. 이 140억은 BBK에서 나온 돈으로 주가 조작을 옵셔널 벤처스의 주가 조작을 한 다음에 그 돈을 들고 튄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 돈은 BBK에 투자했던 소액 투자자들이 돌려받았어야 되는 것이고 미국의 재판 결과도 그러한데 이 돈이 엉뚱하게 다스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얘기가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오지 못하는 걸 2달 동안 끌어올려서 수면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이제 드디어. 근데 왜 2007년에는 그런 결론이 났을까? 2007년에는 왜 이게 이명박 전 대통령과 무관하고 김경준 씨의 단독 범행으로 결론이 났을까? 그때 무슨 일이 있었나? 이걸 오늘 짚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 당시의 상황을 저희들이 좀 소환을 해서 봐야 되는데요. 네. 최초에 2007년도에 도곡동 땅을 검찰이 수사를 하고 발표를 할 때 제3자 것이라고 발표를 했죠. 네. 그때만 해도 이명박 씨하고 박근혜 씨가 둘이 그 후보로 경쟁을 할 때입니다. 그렇죠. 2007년에 아주 큰 경쟁이었죠. 당시 도곡동 땅은 김경준 그 김재정 씨 그러니까 네. 그 이명박 처남 김재정 씨와 이상은 씨 소유로 그 장부상은 그렇게 돼 있었어요. 다스처럼. 예. 똑같이. 등기상은 그렇죠. 예. 예. 그랬는데 그때 검찰이 제3자의 것으로 보인다 하고 제3자는 소환에 응하지 않기 때문에 조사할 수가 없어서 안 했다라고 결론을 내리죠. 네. 그때까지는 상당히 눈치를 본 것 같고요. 네. 그때 제3자는 이명박이었습니다. 그다음 BBK 수사를 하는데 BBK 수사 때는 이명박 씨가 이미 후보로 됐을 때였어요. 네. 그런데 후보로 됐는데 그때 지형상 정치 지형을 보면 그때 한나라당 후보가 거의 대선 후보가 되는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이번 대선하고 비슷한 거죠. 네. 민주당의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거 아니냐 했던 것처럼 그때는 한나라당의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거 아니냐. 그랬어요. 사실 그 후보 경선 과정에 한나라당 후보 경선 과정에 이 수사가 시작됐어요. 그런데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검찰에서 수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이명박 대통령의 가신의 얘기인데 수사 과정에 너무 세게 몰아쳐서 그 되게 걱정을 하고 대책회의를 매일 했었는데 이명박 대통령이 후보가 되자마자 갑자기 태도가 돌변해서 자기네들도 놀랐다고 합니다. 검찰의 태도가. 네. 네. 그래서 검찰이 그 당시에 BBK 수사 결과를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지금 그 결과 발표문을 보면은 지금 저희들이 그동안에 밝혔고 의심했던 내용들이 다 드러나 있어요. 예를 들면요. 예를 들면은 그 BBK의 그 자금 그 이면 계약으로 우리 BBK가 지금 아까 주 기자가 말씀하셨듯이 다스와 BBK 관계가 어떤 관계냐. 그 다스가 이명박 거면 그 김경준이 주가 조작했는데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느냐에 대한 의심들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도곡동 땅이 이명박 전 대통령 거면 BBK가 이명박 전 대통령 거고. 거다라고 BBK가 이명박 전 대통령 거면 주가 조작도 이명박 대통령이 한 거다. 이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런데 거기서 확실한 고리가 하나 나오죠. 그 BBK에서 BBK 그 주식 61만 주를 그 LKE에다가 매각을 하는데 매각하면서 49억 9,995만 50억에서 5천 원 모자라는 50억에서 수수료 빼고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예, 수수료 빼고 그 50억을
넘겨주는데요. 네. 그게 통장이 그때 통장이 발견됐고 그 돈 간 것이 이명박 씨로 갔다는 것이 그때 검찰에서 밝혔다는 것이 최근 그 대정부 질문을 한 그 김경엽 의원이 밝힌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BBK가 LKE를 에다가 주식을 넘겼기 때문에 그 BBK 주인이 이명박 씨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안 청장님 또 어려워졌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요. BBK 주가 조작 당시에 그 돈, 그 장부 관리를 누가 했느냐. 근데 그 장부 관리는 김백준 씨, 이진영 씨,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들이었어요. 장부 관리원들이었어요. 그분들은 나중에 청와대로 갔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명박 대통령의 통장에서 이 돈 거래가 나왔기 때문에 이 주가 조작에도 개입했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 돈이 그것도 못 알아듣겠어요. 다시 정리해봐. 제가 정리할게요. 네. 임명계약서가 한 장 있습니다. 이 임명계약서대로면 주인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검찰은 이 임명계약서에 찍힌 인감도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인감도장과 다르다고 이 계약서를 가짜라고 한 겁니다. 아니요. 근데 검찰이 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탈원전 공론화위원회가 신고리 원전 556호기 건설 재개를 결론으로 내놨습니다. 동시에 향후 원전은 축소해야 한다는 결론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정부는 이 결론을 수용했습니다. 야당은 일제히 문 대통령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쓸데없는 공론조사로 시간 비용만 낭비했다는 거죠. 사과. 애초 야당은 공론화를 결론 미리 내놓고 하는 요식행위라고 비판했죠. 그런데 시민들은 정부와 다른 결론을 내놨어요. 요식행위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과는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비난했던 사람들이 해야 하는 거죠. 또 대통령 뜻이라며 마구 밀어붙였던 4대강 자원외교 결과 어떻습니까? 그로 인해 막대한 국고 손실을 국가에 떠넘긴 사람들은 그때 우리도 이런 과정을 거쳤어야 했다고 국민들 앞에 사과를 해야 하는 겁니다. 안철수 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 대선 공약도 탈원전에 신고리 건설 백지화 아니었습니까? 역시 사과는 자신의 공약을 몇 개월 만에 뒤집은 본인이 해야 하는 거죠. 공론화라는 이 절차 큰 박수를 받아 마땅합니다. 김호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다스는 누구 겁니까? 누구 겁니까? 자, 저는 이 공론화위원회가 건설 중단을 결론을 낼 줄 알았어요. 네. 아무래도 대통령 공약이었기 때문에요. 네네. 그렇게 이렇게 전망되는 바도 컸었습니다. 게다가 참 재밌는 것은 이 공론화위원회 발표 이후에 원전 건설, 추가 건설은 중단해야 된다는 여론이 훨씬 높아졌어요. 굉장한 실험이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예, 정말 새롭고 신기한 실험이었는데요. 의미 있는 또 과정이었습니다. 결과를 잠깐 정리해 주세요. 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지난 20일에 건설 재개 권고안을 담은 최종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최종 조사 결과에서는 건설 재개가 59.5%, 건설 중단이 40.5%였고요. 그래서 최종 결과는 19%포인트 차이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5,6호기는 건설을 재개하되 이미 공정이 진행됐으니까 그러나 추가 건설은 하지 말자. 이게 결론이잖아요. 그리고 이 발표 이후에 제가 알기로는 리얼미터 여론조사가 있는데 원래 박빙이었거든요. 건설 재개와 중단이. 탈원전 여론이 훨씬 높아졌어요. 참 예상 못했던 결과입니다. 모든 게. 예. 그리고 이 실험 자체가 가지는 의미가 굉장히 큰 게 그동안 우리가 대의민주주의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동네마다 의원씩 하나 뽑아가지고 나 대신해서 대의해서 법을 만들고 시스템을 운영하는. 이번에는 선출직 하나도 없이 다 스스로 공부하고 다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해서 시민들이 정책을 결정한 거거든요. 이런 제도는 스위스를 직접민주주의라고 하는데 말이 직접민주주의죠. 거기 있는 칸톤이라고 그러죠. 그 주에서 실제
그 광장에 모여가지고 직접 의사결정을 하는 주는 하나밖에 없어요. 이름 갑자기 생각 안 나요. 글라루스인가? 예, 글라루스일 겁니다. 작은 도시인데 1년에 한 번 그것도 광장에 모여서 자기들끼리 투표해가지고 뭘 결정하는 란츠기 마인드인가? 오늘 갑자기 안 척하려고 그랬더니. 스위스도 직접민주주의라고 이렇게 흔적이 남아있는 거죠. 흔적이. 실제 이 공론화제는 제가 보기에는 세계적으로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 사실 여당 야당 나와서 100명씩 막 밤새 3박 4일 토론 끝장 토론을 한다고 해도 이거 결론 안 나거든요. 절대로. 싸우기만 하지. 그런데 이제 이 400여 명이 길을 제시했고 그게 굉장히 그 결론이 마음에 안 드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도 뭐 건수할 중단이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런 과정을 거쳐서 결론이 나면 또 수긍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네, 네. 과정 자체가 굉장히 의미 있는 실험이었습니다. 이런 보완은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400명이 과연 민의를 평균적으로 제대로 반영했는가. 근데 이건 뭐 여론조사 기법이 시간이 지날수록 정교해지잖아요. 그렇게 이제 보완할 문제인 것이고. 예. 보통 대통령은 이런 거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이명박 전 대통령한테 4대강 공론화 해서 결정하자 그러면 그걸 했겠어요? 예. 미쳤냐고 그러겠지. 그럼 내가 왜 대통령 했어 그러겠지. 그러니까 이게 결론이 정부하고 다를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제가 보기에는 그것이 직업인 곳이에요. 여기는. 예를 들어서 그게 적국을 상대로 하는 거면 그게 잘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공작을 국민들을 상대로 해놓고 그게 드러날 것 같으면 다 없애버리는 그게 직업인 조직하고 거기 국장이 증거인멸의 위험이 없다고 기각한다는 건 정말 웃기는 소리라고 봅니다. 가짜 물론, 사무실. 예, 추정국장 같은 경우에는 혐의의 타당성, 필요성, 구속영장의 필요성 같은 것이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이유도 있긴 있는데요. 어쨌거나 두 상위의 상급자 두 사람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라는 이유로요. 영장이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남재준 당시 국정원장도 이제 수사 대상이 되겠네요. 직접적인. 네, 그렇죠. 왜냐하면 그때 압수수색 할 때 압수수색 메인 서버 거부한 게 남재준 국정원장이었습니다. 자, 국정원 관련된 소식은 계속 나오고 있고요. 다음 뉴스는요? 네, 자유한국당 관련된 소식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친박 핵심 의원들과 서로 싸우고 있는데요. 서로 물러나라면서 폭로전에 나섰습니다.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가 지난 20일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서청원 최경환 의원에 대해서 탈당 권유 징계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이후에 벌어진 일인데요. 서청원 의원은 어제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홍준표 대표 체제가 종식돼야 된다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성완종 리스트 사건을 꺼내 들었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홍 대표가 자신에게 협조를 요청한 일이 있다라고 폭로했습니다. 그러자 홍준표 대표는 또 반박을 했는데요. 오히려 MB정부 때 감형시켜주고 석방시켜주고 사면해준 사람에게 고맙다고 인사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반박한 겁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올 초에 작년 연말부터 새누리당 시절 비대위원장 임명진 목사와 서청원 의원이 유사한 공방을 벌인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첫 공방을 보고 이게 약속 대련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실제 밀약설도 나왔죠. 나중에 임명진 위원장이 뭐 국회의장으로 모신다고 했다느니 또는 뭐 친박 의원들을 일단 탈당계를 내면 나중에 돌려주겠다고 했다든지 뭐 약속 대련의 향기가 난다고 했는데 그러면서 임명진 위원장이 사퇴하면 진짜고 사퇴하지 않으면 약속 대련이 나고 근데 사퇴 안 했어요 아무도. 예. 이번에는 그럼 진짜 결투냐? 그때 척도가 사퇴하느냐 아니냐였다면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척도는 서청원 의원이 홍준표 대표와 관련해서 뭔가 물증을 가지고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예, 녹취록 관련 자료가 있다라는 식의 암시를 했습니다. 근데 그 물증을 내놓는데 나중에 홍준표 대표에게 치명적 타격을 줘서 대표를 물러나게 할 정도다. 그럼 진짜 싸우는 거고요. 예. 내놨는데 별게 아니거나 아니면 안 내놓거나 약속 대련일 수 있습니다. 네. 이분들은 말이죠. 퍼포먼스의 달인들이기 때문에 예, 그 앞에서 몇 마디 하는 거 가지고 어제 하루 종일 뉴스가 됐던데 그저께도 그것만 가지고 판단할 수가 없어요. 이분들은 속이 아주 깊은 분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의구심을 걷지 않은 채 지켜보겠습니다. 네, 성완종 리스트 사건은 지금 대법원 판결 앞두고 있는데요. 새로운 증거가 나오게 된다면 또 2심에서 무죄 나온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주목되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뭐 특별한 물증이 아니라 그냥 다 아는 얘기 정도 나오면 약속 대련의 향기를 맡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도 합니다, 저는. 자, 뉴스를 한 두세 개 정도밖에 못 다루겠네요. 오늘 좀 일찍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음 뉴스는 뭡니까? 네, 일본 중의원 선거가 치러졌습니다. 출구조사에서 집권 자민당이 압승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출구조사에서 집권 자민당은 전체 절반이 넘는 의석을 확보하며 압승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고요. 또 연립 여당인 공명당과 합하며 개헌 가능한 선까지 육박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북한 미사일 장사 잘하고 있다고 제가 그랬었는데, 그때도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미사일 다 지나갔는데, 아직도 거기 들어가 있으라 그러고, 미사일은 뭐 600km 위에서 날아가서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또 피신하라고 하고 장사 잘했죠. 원래 전 세계 극우는 다 이런 식으로 장사해요. 근데 이제 북한 장사의 이 선거가 그 결과다라고 일본 시민들을 한심해 할 수 있는데 우리도 몇십 년간 그래왔어요. 몇십 년간. 공포 마케팅이라고. 어쨌든 이렇게 되면 이제 전쟁할 수 있는 국가로 가려고 하겠네요. 아베가 원하는 바고 저는 미국도 묵인하고 있다고 봅니다. 네, 헌법의 자위대를 명기하겠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선거 기간 동안 일본이 해왔었습니다. 전쟁할 수 있는 국가가 되고 그렇게 해서 중국을 견제한다. 이게 이제 미국의 생각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다면 진작에 여러 가지 방식의 제어를 했겠죠. 수수방관하고 있는 거죠. 우리한테는 그러니까 좋은 게 아니에요, 전혀. 미국을